안녕하세요. 여도은입니다. 10시만 되면 여러분들의 투자의 상승 시그널 소리가 들릴 수 있도록 경제 시그널 탭 오늘도 시장의 이슈 또 그에 따른 투자 아이디어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시장 분위기가 꽤 좋습니다. 꽤 좋다라는 표현보다 더 큰 표현을 쓰고 싶은데 너무 또 설레발을 치다가 오후장 조금 밀릴까 봐 걱정이 되는데요. 테마주 일부는 지금 윗꼬리가 조금 달리고는 있습니다. 과연 오늘 시장은 어떠한 이유로 오르고 있는지 키워드 먼저 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하죠. 첫 번째 키워드부터 볼까요? 시장을 움직이는 트럼프다. 오늘 트럼프 대통령의 오전 약 7시경에 트루스 소셜을 통한 SNS 트윗 한 방이 시장을 이렇게 바꿨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일단 준비를 했는데요. 영어가 가득하기 때문에 요약을 해드리자면 트럼프 대통령이 거의 종전을 만들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거진 지 12일 만에 곧 종전을 할 거고 그에 따라서 역사적으로 12일 동안의 전쟁은 끝이 날 것이다. 그래서 이란과 이스라엘 그리고 미국 간에 신의 은총이 있기를 바란다라는 그런 내용의 트윗을 올리자마자 시장에서는 미국 선물 시장도 그렇고 유가도 그렇고 우리나라 시장도 긍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의 특징을 보자면 종전 관련한 수혜주와 피해주 그동안에 엇갈린 모습을 나타내는데요. 오늘은 종전 관련 수혜주는 파란불 그러니까 방산 관련한 종목들과 유가 관련한 종목들은 하락을 하고 그 반대단에 있었던 종목들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테마 쪽에서는 로봇과 또 가상자산 관련한 종목들의 강세가 두드러지고 있고요. 오늘 반도체와 2차 전지주들도 나란히 오르면서 관련한 시장의 분위기는 한껏 더 고조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특히나 SK하이닉스의 주가의 고점이 더 빠르게 높아지고 있죠. 삼성전자는 아쉽게도 현재 구간에서 6만 원 선에서 크게 흐름이 나타나고 있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SK하이닉스가 힘을 더 내면서 27만 원대를 돌파하는 기염을 토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청주에 반도체 칩을 연결하고 조립하는 7번째 후공정 시설을 짓는다라는 내용들이 전달이 됐죠. 관련해서는 시장에서 SK하이닉스의 밸류체인을 함께하고 있는 기업들뿐만 아니라 반도체 중소형 주단에서도 강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2차 전지 그리고 자율주행 관련한 소식은 간밤에 테슬라의 주가가 8% 오른 로보택시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게 대수가 얼마 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호평을 담았고요. 데나이브스 평소에 테슬라를 참 좋아하는 데나이브스가 목표 주가에 $500 이야기를 하면서 시장에서는 테슬라발 영향으로 오늘장 테마와 또 오랜만에 2차 전지주들의 강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2차 전지가 오르자 관련한 밸류체인이 함께 오르고요. 이 반도체가 오르자 전력 설비 관련한 종목들뿐만 아니라 관련한 수혜를 기대할 수 있는 종목들이 함께 오르는데 이게 또 오후장까지 이어질지 여부도 잠시 후에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두산그룹주의 강세가 최근에 또 두드러지고 있는데 한화, 두산 그리고 최근에는 그룹주들이 함께 올라가고 있는 그룹주 전성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러한 흐름과 함께 작년 연말 기준으로 해서 그 시가총액 그룹 기준으로 순위도 굉장히 많이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일단 지금은 비중이 어느 정도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지 저희가 막대 그래프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상승세가 가장 두드러졌던 그룹주는 한화와 두산인데요.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시가총액이 얼마나 많이 증감했는지 2024년 말 기준으로 하나그룹주 조방원이 다 함께 있는 하나그룹주가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요. 최근 두산 에너빌리티를 비롯해서 두산은 또 엔비디아발 영향을 받는 기업으로 그리고 두산 밖에 또 최근에 이제 전쟁 관련한 수혜도 기대가 되고 또 여기에 더불어서 시장에서 배당 관련한 메리트도 있다라는 것들이 부각이 되면서 두산그룹주의 강세도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AI 모멘텀뿐만 아니라 가상자산,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다양한 모멘텀이 카카오 그룹주의 상승을 야기시키고 있고요. 반면 2차 전지 쪽에 함께 포함된 LG나 포스코 같은 화학 섹터에 관련한 종목들은 부진을 겪으면서 그룹 시가총액도 그렇게 많이 늘지 못하고 오히려 LG 같은 경우에는 줄어드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그동안에 올랐던 그룹주에 관심을 가져보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은 이제부터 시작되고 있는 현대차나 HD 현대나 네이버 쪽에 관심을 가져보면 좋을지 잠시 후에 또 자세하게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전기요금은 동결 소식을 전한 한국전력의 주가가 급등을 하고 있죠. 무려 장중에 지금 10% 넘는 두 자릿수의 강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제 전기요금 동결 소식이 전해졌는데
주가가 급등하고 있는 원인들 다양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일단 밤사이에 유가의 급등이 영향을 미치기도 했고요. 그리고 전기요금이 동결이 되더라도 실적은 3분기 개선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3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연료비 조정 단과 상관없이 원했던 기준, 우리가 생각했던 기준을 달성할 것이다가 시장의 골자고요. 국제 에너지 가격이 전반적으로 전년 대비해서 지금 낮아져 있는 수준. 물론 최근에 유가 같은 경우에는 배럴당 $70 이상으로 WTI 기준으로 올라가기는 했지만 다시 한번 $60 선으로 내려오면서 오늘 시장에서는 여러 가지 호재가 한꺼번에 작용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한국전력은 외국인 투자자들의 수급이 정말 끊임없이 들어왔는데요. 물론 이번 달 들어서는 좀 샀다 팔았다 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 어제는 팔고 오늘은 또 대거 유입되고는 있지만 이 기조를 봤을 때는 외국인의 수급이 단숨에 끊길 것이다라는 우려는 조금은 접어둬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국전력의 급등 그리고 배당 메리트뿐만 아니라 실적에 대한 모멘텀도 남아있는 가운데 향후의 주가 움직임이 또 어떻게 이어지게 될지 여부도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경제 시그널 때 시장 이야기 좀 더 자세하게 나눠보시죠. 네, 현재 시각 10시 7분 지나고 있고요. 코스피는 2.4%로 상승폭을 더 키우고 있고 코스닥도 1.72%로 여전히 강세 움직임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오늘 네이버나 두산 에너빌리티,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등의 종목들은 그동안의 상승을 뒤로하고 좀 쉬어가지만 낙폭은 제한적이고요. 오늘 역시나 반도체 대형주 그리고 2차전지 쪽에서 시장을 이끌고 있는 가운데 금융지주사 쪽도 함께 받침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의 핵심 한번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이 시간 IS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 함께합니다.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항상 화면으로 뵙다가 이렇게 또 스튜디오에서 뵙게 되네요. 예, 훨씬 더 반갑네요. 예. 다이어트 열심히 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오늘 또 펩트론의 주가가 많이 오르네요. 아, 예, 좀 다이어트를 좀 하긴 해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아직 안 하셨어요? 지금 하고는 있는데요. 네.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제가 방송하는 동안에 이제 오늘 첫 출연이니까요. 얼마나 좀 빠지는지 보는 것도 제가 빠지는 만큼 주가가 올라가지 않을까. 차영주 소장의 몸무게가 줄어드는 만큼 비만 치료제 관련한 종목들의 주가는 오를 것이다. 네, 예. 뭐 전반적으로 다 삼성전자도 그렇고 네. 좀 가벼워져서 훨훨 날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주시기 예,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얘기 하나씩 풀어볼 텐데요. 첫 번째 키워드부터 확인을 해볼까요? 첫 번째 키워드는 뭘 볼까요? 지금 한 10개 정도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 이 중에서 하나를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 이재명 접속. 약간 영화 우리 접속이 떠오르는데 저 키워드는 뭘 얘기를 하는 걸까요? 아무래도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새로 대통령이 된 이후에 이제 국무위원들 그다음에 이제 각 이제 수석 내각 네. 이런 것들을 만드는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이 현재 지금 이제 전반적으로 시장에 있어서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제 네카오가 이제 올랐었던 부분들을 그쵸. 언급을 안 할 수가 없겠죠. 오늘은 이제 조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네이버에 근무하시던 분이 이제 그 수석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올라갔죠. 이번에 또 두 번째로 이제 나오는 것이 LG 출신 분이 이제 과기부 장관에 선임됐다라는 부분들. 네. 의외로 지금 장관 선임되신 분들이 이력들이 좀 다양하신 분들이 있어요. 우리 뭐 고용노동부 장관도 그렇고 여러 부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우리가 이제 기업체 출신의 분이 이렇게 온 것도 상당히 좀 이례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러다 네. 보니까 로봇 관련주들 뭐 이런 것들, LG가 이제 로봇 관련해서 이제 그런 부분들도 있고 해서 아무래도 지금 이제 이재명의 접속,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뭔가 이렇게 건드리기만 하면 우리가 그 신화에서 보듯이 황금으로 변하는. 손대면 톡하고. 예, 손대면 톡하고 그 톡하면 그게 황금으로 변하는 그 맞아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것처럼 지금 이제 풍부한 유동성을 바탕으로 해서 네. 소위 말해서 이제 먹거리를 찾아다니는 지금 유동성이 지금 64조까지 늘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그쵸. 지금 64조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시청자분들께서 잘 이제 익히 알고 있는 증시 격언 중에 하나가 정부 정책에 맞서지 말아라. 그 얘기는 반대로 연준에 그러면 맞서지 말아라에 의해서 예, 정부 정책에 맞서지 말라라는 거죠. 이제 정부 정책 근데 그게 이제 우리가 반대로 생각하면 정부 정책 따라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더군다나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그 강력한 이제 그 국회의 힘까지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네.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해서 밀월 기간인데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현재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건들기만 하면 올라가는 그런 것들을 풍자한 게 아니겠나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그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 같은 경우에는 당선 전부터 시장에서 어떤 정책을 지금 앞으로 펼칠 것인가에 대한 테마가 형성되기는 했는데 사실 이렇게 장관의 임명 소식과 함께 주가가 단기간에 오르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지속적인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부분도 일부 있지만 단기적인 테마가 좀 형성이 돼서 지금 보니까 오늘 로봇즈 일부는 좀 윗꼬리를 달고 그렇죠. 있기는 하거든요. 어제 급등에 이어서. 근데 이걸 우리 투자자분들이 접근하기에는 좀 트레이딩을 잘 하시는 분들은 가능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또 고점에 물릴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항상 뭐 주식시장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우리가 이제 그 정책에 대한 부분들, 공약의 정책으로 바뀌는 부분들 올라왔었던 것들이 바로 이제 증권 금융주들일 테고 네카오 같은 경우도 오늘 조금 이제 차익 매물들이 좀 나오죠. 부담이 좀 되는 부분들은 사실입니다. 물론 로봇 관련주들도 실적이 올라가는 부분들이 실적이 있는 부분들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기대감으로 올라간다라고 보면 충분히 그것은 뭐 우리가 조정의 그것을 염두에 두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로봇이라는 것이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올라간다라기보다는 네. 우리가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든지 아니면 산업용 로봇에 대한 그리고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는 부분들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단순 테마다라기보다는 그런 부분들이 접속이 되는 부분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이렇게 표현드리고 싶어요. 오히려 지금 시장의 하나의 특징이다. 저는 앞서 잠깐 언급드렸다시피 우리가 동학개미운동 당시에 고객 탁금이 64조인데 지금 64조거든요. 그때 당시에 삼성전자가 9만 전자였다라면 지금 삼성전자가 오늘 6만 전자예요. 네. 그러면 이 유동성이 어디로 갈까요? 그렇게 된다라면 이 유동성이라는 것이 더군다나 조선방산에는 이미 들어가 있는 유동성이기 그쵸. 때문에 새로운 유동성을 몰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것들을 물론 이제 저처럼 뚱뚱하고 움직임이 둔하신 분들은 따라가면 안 되지만 아니 잠깐만요. 예. 소장님, 예. 소장님의 덩치를 이야기하시는 거 좋지만 네. 우리 투자자분들 중에서도 덩치 있는 분들 중에 기민하게 대응하시는 그러니까 분들 근데 예를 많습니다. 들어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제 네네. 뛰는 부분들인데 일단 시장에 있어서 조금 빠르게 움직이실 수 있는 분들은 오히려 스윙 전략이 좋아요. 네. 그런 것들이 지금 하나의 시장 특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네카오 같은 경우도 일주일 동안에 한 3, 4일 매매하신 분들은 어마어마한 수익률을 구현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학습 효과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네. 로봇주가 물론 펀드멘탈에 기반해서 올라갔다라기보다는 네. 분위기를 타고 올라가는 것에 한 80% 정도 주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지금 시장의 특징이 그러한 것들을 염두에 두지 않고 뒤에 가서 또 이제 다른 섹터를 얘기할 때도 비율을 들긴 하겠습니다만 네. 지금은 우리가 너무 올랐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펀드멘탈적으로 지금 접근하기 어렵다라는 식으로 접근해서는 지금 시장에서는 오히려 소외될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은 오픈 마인드라고 그럴까요? 조금 공격적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식의 접근이 지금은 수익률에 도움이 된다. 하지만 우리가 피터 린치가 얘기한 것처럼 파티가 언제 끝날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쵸. 파티가 언제 지금 이제 일부 술 취한 분들이 좀 보이긴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방산 같은 경우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 취해 있다. 네, 방산 같은 경우 이제 취해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네. 그래서 오늘 또 매도 리포트가 나온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하지만 아직까지는 파티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지금 상황에 있어서는 저는 조금은 좀 긍정적으로 보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장에서 사실 단기적으로 과도하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올라와 있는 종목군과 또 섹터가 많기는 하지만 여전히 우리가 이제 만취 상태는 아니다. 조금 더 즐길 그런 시장 상황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염두를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 한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테슬라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테슬라 로보택시 한번 골라보겠는데요.
운행이 시작되고 나서 사실 여러 가지 뭐 크고 작은 문제들이 살짝 있긴 했지만 그렇죠. 뭐 아직까지 인명 피해가 있다라거나 여기에 대해서 혹평을 한다거나라는 건 없고 뭐 인플루언서 분도 그렇고 애널리스트도 그렇고 타봤더니 좋더라. 네. 굉장히 잘 운영이 되더라. 이런 얘기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 특히 이제 뭐 꼭 테슬라 택시가 아니다 하더라도 중국에 이제 출장 가신 분들이 타보시고 네. 나면 굉장히 좋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중국에서 테슬라 중국에서 중국 일반 중국에서 BYD 택시라든지 다른? 예, 뭐 이런 네. 것들 거기는 이제 그 대형 도시에서 운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율주행 택시, 로봇 택시가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이제 이 부분을 펀더멘탈로 구분하게 된다라면 아직은 좀 이른 감이 있죠. 왜냐하면 데이터 수집을 좀 많이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자율주행 5단계가 들어가면 윤리적인 문제가 또 부각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과 물건이 있을 때 과연 누구를 선택해야 되느냐라는 어떤 그런 윤리적인 문제가 분명 네. 존재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보험 문제도 아직까지는 있고 그래서 그렇죠. 지금 이제 테스트 단계이긴 합니다만 자 이게 지금 시장의 하나의 특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보면 로봇택시와 오늘 주가가 올라가는 그러니까 테슬라가 10% 올라간 거와 연관돼서 2차전지가 올라가는 것에 대한 연관성을 보면 그 연관성은 상당히 저는 오히려 끈이 떨어진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앞서 우리가 언급드렸던 것처럼 자 장관 임명했다라고 로봇주가 올라가는 거나 로봇택시가 운행된다라고 해서 이게 지금 대세적으로 2차전지가 올라가는 거나 저는 그 연관성의 그 끈에 대한 굵기를 보면 굉장히 가는 끈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지만 지금 시장의 특징이 굉장히 유동성을 바탕으로 해서 2차 전지를 끌어올릴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한 힘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네. 앞서 제가 이제 로봇 얘기할 때 네커를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시장에서 많은 분들이 야 3천 시대가 열리는데 이제 4천은 그 다음이고 네. 3천 시대가 열리는데 몇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니? 첫 번째가 삼성전자가 6만 전자를 안착해야 된다. 두 번째는 안 올라간 애들이 올라가야 돼. 그 안 올라간 애들이 대표 주자가 2차 전지 현대차야. 그렇죠. 이게 올라가 그렇죠. 이게 올라가 주면 3천에 안착이 돼. 그러고 나서 또 다른 게 올라가 주면 자 이제 3천 중반 4천 향해서 으쌰으쌰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실 겁니다. 제가 이제 용어를 이제 그 경어를 안 쓰긴 했습니다만 일단 그러한 부분들을 놓고 보면 많은 분들이 이제 공감대가 형성된 거죠. 2차 전지가 지금 차트상으로 놓고 보면 우리가 차트 용어니까 짝꿍댕이 모양이거든요. 특히 에코프로나 이런 것들이 짝꿍댕이요? 바닥을 한번 찍은 다음에 살짝 조정받으면 다시 이제 올라가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V자 반등세가 나타날 거 아닌가라고 봤습니다만 네. 살짝 조정을 받고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엉덩이의 위치가 이렇게 약간 치우쳤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들이 원래 상승 모양에 있어서 전형적인 모양인 거죠.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 궁뎅이가 우리가 사람 인체처럼 똑같은 이제 양쪽 궁뎅이다라면 엉덩이, 오히려 엉덩이. 엉덩이죠. 네. 엉덩이가 이렇게 되면 힘이 좀 약한 거지만 살짝 들어주면 우리가 이제 몸을 일어날 때 네. 살짝 들어주는 거 그 아니겠습니까? 일어날 준비를 지금 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 거군요. 거죠. 그런 모양에서 우측이 좀 올라가. 예, 우측이 올라간 게 전형적으로 교과서적으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차트상 모양이다라는 거죠. 그렇군요. 여기에 많은 이제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고 그렇다라면 소로스가 얘기한 재기적 현상.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가면 사람들이 또 긍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전에는 똑같은 2차 전지가 불과 한 달 전에 2차 전지와 지금 2차 전지는 저는 퍼포먼스가 그렇게 크게 달라진 건 없다라고 봐요. 물론 ESS라든지 휴머노이드 네. 로봇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있는 것은 사실이긴 하겠습니다만 이것이 우리의 인식을 통해서 매수 버튼을 누를 수 있는 것은 차트 모양이 그렇게 바뀌었다라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시장에 있어서의 물론 테슬라와 로봇택시가 이게 뭐 이유가 됐던 아니면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뭐 이재명 대통령이 5가지 공약을 5월 31일 날 낸 게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전기차와 관련된 공약을 낸 게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앞으로 정책으로 전환될 가능성 이런 부분들을 다 포함한다 하더라도 이제는 한번 해볼 만할 때가 됐다. 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게 약간 양치소년처럼 작년 말부터 네. 2차 전지 빠질 만큼 빠졌다. 이제 더 이상의 악재가 반영될 만한 주가의 수준을 넘어섰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긴 했는데 그때마다 또 반짝 한 2, 3일 오르고 말고 그렇죠. 수급의 연속성이 나타나지 못하고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다르다라는 부분을 일단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 짝꿍댕이 패턴을 말씀을 네. 해주셨고 그다음에 뭔가 계속 붙어야 되는데 네. 뭐가 있을까요? 정부의 정책? 지금은 가장 중요한 것은 오히려 그런 어떤 펀드멘탈보다 수급을 봐야 된다라고 수급, 봐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네카우드 처음 들어줬을 때 수급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외국인들이 2차 전지를 사고 있어요. 외국인들이 예, 외국인들이 2차 전지를 사고 있는데 외국인들이 사는 것이 우리가 이제 진짜 사는 거냐 네. 아니면 지금까지 2년 동안 주구장창 끌고 왔었던 공매도를 환매냐 이거에 대해서는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둘 다 의미가 있다라고 봐요. 공매도를 만약 2년 동안 끌고 간 것을 이제 와서 환매를 한다라면 네. 더 이상 안 밀린다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도 의미가 있는 거죠. 네, 그리고 그렇지 않고 신규를 산다라는 것은
더욱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특히 이제 우리가 좀 꿈틀꿈틀된 게 LG엔솔이라든지 포스코홀딩스가 꿈틀꿈틀된 상태, 네. 여기에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꿈틀꿈틀된 상태 이런 부분들이다라면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여기에서 조금 더 확장하면 폐배터리 부분들까지, 뭐 코스모화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꿈틀꿈틀되는 부분들을 놓고 보면 엉덩이가 진짜 들썩들썩거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상태에서는 가는 애들을 따라가는 것도 하나의 이제 전략. 그 다음에 스윙 전략으로 바닥에서 올라오는 부분들을 놓고 본다라면 2차 전지가 나름대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겠나. 솔직히 네카오 같은 경우도 인공지능에 대한 기대감 빼고 나서 펀드멘탈을 보면 아직까지 좀 답답한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유동성 장세에 초입해서 우리가 주가가 끌어올릴 때는 무서운 퍼포먼스를 보일 수 있다는 측면에 있어서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 정말 2차전지 갖고 계신 분들이 너무 지겹다, 힘들다라고 하는 것을 극복할 만큼 올라갈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냉정한 시각이 필요하긴 하겠습니다만 지금 오늘 이렇게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 에코프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가 네. 12%가 올라가는 그런 수준 정도고 에코프로빈 7% 올라가는 거면 올해 주가 퍼포먼스 중에 이렇게 강력하게 올라갔었던 적은 한두 번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한 번 있었을까요? 근데 개별 종목으로는 근데 이렇게 다 같이 올라가는 분위기가 이렇게 나타난다라는 것은 상당히 조금 이례적이다라는 부분들을 보면 저는 조금 스윙 구간에 들어와 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사실 2차 전지주 얘기하면서 자율주행 얘기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보면 사실 자율주행 쪽이 최근에 테슬라발 영향을 더 많이 받게 되는데 자율주행 관련한 좀 그러니까 2차 전지주도 지금 살짝 테마긴 한데 이제 과거에는 이게 테마가 아니었으니까 그렇죠. 좀 기술적인 상승을 기대하고 네. 자율주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늘 오르고 하는 것을 테마로 봐야 할까요? 아니면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자율주행이라든지 휴머노이드 로봇은 당분간 테마다. 올 미래는 사실이지만 네. 우리가 자율주행 얘기한 게 제 기억으로는 2018년부터 얘기했던 것 같아요. 2018년 그때 생각하시죠? 그때 네. 2018년 맞아요. 벌써 기억이 가물가물한 그런 부분들이기 네. 때문에 근데 자율주행이라는 게 데이터를 많이 모아야 되기 때문에 저는 그쵸. 하나의 과정이다라고 봐요. 그러면서 정말 뭐 현실적으로 사고도 좀 나는 부분들도 있을 수도 있는 부분들이고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시장에서 우리가 주목할 수 있는 것은 뭐 스테이블 코인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자율주행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이 다가올 미래인 건 사실이지만 아직까지 손에 잡히는 부분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매하실 때는 이것은 내가 이제 이것을 펀드멘탈로 보느냐 차트로 보느냐 테마로 보느냐라고 봤을 때는 테마 쪽으로 좀 보시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겠는가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자, 테마는 테마로 보자. 그렇다면 자율주행 관련한 종목에 있어서는 오늘 장에서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이 필요할까요? 이제 막 로봇 아니요, 택시가 차익 실현은 이제 필요할 거는 아니다라고 네.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 대신 이제 스윙이다라고 하면 스윙? 2, 3일 정도 이제 매매하는 걸 스윙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데이 트레이딩은 이제 오늘 사서 오늘 이제 끊어내는 게 네. 데이 트레이딩이다라면 저는 스윙 전략은 충분히 유효하다라고 봐요. 우리가 충분히 네카오도 스윙 전략으로 한 3, 4일 정도 끌고 왔었고, 네. 로봇도 마찬가지고요, 자율주행도 마찬가지고, 2차 전지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빠른 순환매가 돌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는 것. 제가 증권회사 다닐 때 한 가지 팁을 좀 말씀을 드리면, 어떤 팁이요? 이렇게 이제 고객 자산을 이제 운영할 때 좀 공격적이신 분들이 있을 때 갑자기 오늘은 네카오 들어갔다, 오늘은 로봇주 들어갔다, 오늘은 이거 들어갔다. 솔직히 이러기는 어렵거든요. 이거는 신이 아니니까 모르는 네, 거죠. 네. 그러면 내 포트폴리오를 5개로 쪼개는 거예요. 5개로 쪼개서 네카오 20%, 네. 로봇 20%, 오늘 자율주행 20%. 그다음에 야 삼성전자도 한 20% 넣어볼까? 이러면 이게 스윙으로 매일매일 매매할 것이 생겨요. 그러면서 매일매일 2, 3일 동안 이게 축적이 되면서 수익이 쌓여요. 이것도 하나의 좀 제가 디사이트 TV 보시는 분들에게 대세가 되는 것을 20%씩 5가지를 담아라. 담아라. 그러면 그게 지금 오늘 로봇이 올라갔다가 조금 네. 주춤하네. 네. 그럼 2, 3일 있으면 또 올라가는 거죠. 근데 네카오 좀 오늘 주춤하잖아요. 네. 그러면 네카오 오늘 사는 거죠. 그럼 이제 네카오 또 올라갈 때 또 파는 거고 예를 들자라면 그런 식으로 그게 수익 매매 이게 유동성 장세에서 수익 매매를 할 때 굉장히 유용한 팁입니다. 저도 나름대로 그걸로 수익을 좀 이렇게 냈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네. 이거는 그 대신 대세 상승기엔 이런 방법을 쓰시면 안 돼요. 아니면 대세 하락기에 쓰면 안 되고 지금처럼 64조라는 유동성을 바탕으로 이렇게 빠르게 순환매가 돌 때는 하나의 그러니까 이제 그때 시장에서 우리가 적절하게 쓸 수 있는 기술적인 방법, 테크니컬한 방법이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반도체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는 2차 전지주들이 시총 상위주에서 시장을 이끌고 있는 상황 속에서 2차
2차 전지주들은 그러면 계속해서 좀 홀딩해서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을 좀 기대해보고 자율주행 관련한 테마주들은 단기적으로 여러분들의 트레이딩 영역으로 생각하시고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키워드 한 개 더 보죠. 반도체 관련한 이야기를 또 안 할 수가 없는데 오늘 뭐 SK하이닉스가 7% 오르는 마당에 중소형 관련한 종목들도 물론 강한 상승을 나타내고 있고요. 또 반도체주들이 오르면은 전력 설비, 뭐 인프라 관련한 종목도 함께 오르고, 뭐 유리기판 관련한 종목도 오르고 하는 이런 밸류 체인들이 쫙 있잖아요, 형제들이. 이런 종목들의 상승이 나타날 때. 사실 이제 기다렸던 분들은 오늘이 뭐 착실한 구간이나 뭐 앞으로 뭐 계속해서 끌고 가실 분들은 가져가면 되겠지만 오늘 급등하는 종목을 오늘 사려고 하는 분들은 오늘 반도체 관련한 종목들 어떻게 매매해도 괜찮은 날입니까? 근데 지금 시장의 하나의 특징이 네. 계속 이제 시장 특징을 좀 말씀드리는데 가는 애들만 가는 장이기 때문에 가는 종목은 지금은 가냐? 정말 우리가 용기를 부릴 때와 용기를 부리지 않을 때가 있죠. 네. 대사롭게 용기를 부리는 것은 이거는 불구덩이에 뛰어드는 거죠. 그렇죠. 근데 지금은 용기 있는 분이 한 달 수익을 전에 얻는다? 건설주를 샀거나 증권주를 사셨던 분들이 네. 어마무시한 수익이 나는 거죠. 그렇죠. 지금은 좀 용기가 필요한 구간이다라고 봐요. 근데 그 용기가 무모해지지 않으려면 로스컷을 걸어야죠. 로스컷을 걸지 않으면 무모해지는 거예요. 로스컷을 걸면 저는 괜찮다. 오히려 반도체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 제가 이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저는 긍정적으로 말씀드려왔는데 네. 이제 와서 내가 반도체를 산다? 오히려 삼성전자를 한 10% 보고 들어가자. 이게 지금 현실적인 것 같아요. 덜 오른 종목을 사는 게 맞다. 근데 이제 덜 오른 것들이 이제 스타트를 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하죠. 그럼 그거 힌트는 사실 그러니까 외국인 수급일 텐데. 아까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58,000원이었으면 제가 오늘 추천 안 해요. 근데 6만 원이 왔기 때문에 5만 8천 원대부터 제가 여러 이제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게 네. 6만 원 넘어가면 매수 구간이다. 왜냐하면 그때부터 방향을 잡는 거기 때문에 추세 추종 전략에 따라서 그게 굉장히 중요한 팁이거든요. 삼성전자가 이제 그렇게 움직이게 된다라면 지금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들 중에서 보면 자, 우리 로봇, 그다음에 반도체, AI가 포함된 것들의 조합으로 볼 수 있는 게 뭘까? 의료용 로봇들, 의료용 AI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좀 보자.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 지금 이제 우리가 네카오 얘기했고 로봇 얘기해서 다음 정책은 무엇일까라고 보면 의료법이 개정 안 될까요? 충분히 이건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부분들이죠. 지금 이제 전 정부에서 나왔던 부분들 중에 의료법을 개정을 하게 된다면 원격 진료라든지 의료에 대한 부분들이 저는 관심을 가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봐요. 그 시발점이 어제 루닛이 움직였다라는 네. 거,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지금 고용이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 이런 부분들을 놓고 본다라면 오히려 지금 우리가 뭘까요? 이 로봇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제 반도체를 보게 된다라면 저는 오히려 의료용 로봇과 반도체, AI 이런 쪽들을 좀 관심 있게 보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AI라는 큰 키워드를 가지고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그렇죠. 쪽으로 나눠서 하드웨어 쪽은 지금 뭐 SK하이닉스를 비롯한 뭐 삼성전자도 조금 뭐 올라가고는 있고 관련한 그 중소형 테마주라고 불러보기엔 좀 그렇고 반도체 관련한 종목들이 함께 올라가거든요. 소부장단에서. 근데 이제 여기서 더 파생돼서 소프트웨어 쪽으로 가면은 그동안에 이제 네이버 카카오가 올랐다. 그리고 뭐 한글과 컴퓨터나 그 관련한 종목들이 올랐다라고 하고 이제 못 오른 덜 오른 종목을 찾자면 이제 의료용 관련한 종목. 지금 보면 어제도 루닛이 많이 오르긴 했지만 주가가 지금 바닥권에서 이제 막 시작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놓고 보면 네. 저는 충분히 우리가 결국 이제 투자라는 것은 아이디어 싸움인데 이 아이디어라는 게 뭐 음식을 내가 먹고 싶은 음식을 먹는다라고 해서 그러면 저처럼 살만 찌는데 자꾸. 다른 분들이 이렇게 건강하다라고 하는 음식, 그러니까 저 음식이 건강하냐라면 여동원 앵커께서 드실 수도 네. 있고 남들이, 그러니까 케인즈가 미인 대회가 바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자, 제가 이제 고민해 보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지금 자동차를 좋아하긴 해요. 현대차 같은 자동차도 많이 못 올랐죠? 많이 못 올랐어. 근데 이게 지금 지쳤어요, 저도. 그러니까 이제 제가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이제는 자꾸 자동차를 얘기할 수 있는 게 의미가 없어진 것 같아요. 하지만 자, 그러면 처음에 우리가 얘기했던 이재명의 접속이라고 보면 다음에 이제 지금 정부가 나설 수 있는 게 뭐지? 그거에 관련해서 우리가 당연히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보니까 의료용 AI와 로봇이 관련된 부분들은 이거는 의료법은 개정이 안 될 수가 없는 부분들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걸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아이디어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놓고 보면 저는 충분히 거기에서 아이디어를 얻어가는 것도 좋지 않을까. 더군다나 다행스러운 것은
주가가 또 많이 안 올랐다라는 네, 거. 네. 그 대신 여기서 실적이 그렇다고 나쁘냐? 네. 실적은 우리가 이제 캠피셔가 얘기한 PSR 기준으로 보면 영업이익은 별로 좀 주춤한다 하더라도 네. 매출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매출이 늘어나고 있으면 그건 영업이익으로 치환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정리하겠습니다. 관련한 종목들이 2년 전이었나요? 네. 루니 뷰노 날아갔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우리 그렇죠. 시청자분들도 그때 1년 전이에요. 2년 전이에요. 1년 작년이에요? 예, 작년 왜 이렇게 초반에. 까마득하죠? 근데 사실 그때도 네. 테마로 단기적으로 끝날 네. 줄 알았던 종목들의 상승이 매일매일 루니 뷰노 또 오릅니다. 또 오릅니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근데 그때 가장 크게 이야기했었던 네. 게 뭐 로봇주도 지금 그렇지만 실적이 없지 않냐. 네. 기술력이 과연 네. 인정받을 만한 수준이냐 했는데 1년이 지난 지금 뭐 많이 달라졌다라고 생각하세요? 지금은 이제 이분 포인트에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제가 PSR 개념을 네. 얘기해서 매출이 계속 늘어났죠. 그 매출이 1년 반 쌓이다 보니까 이제 영업이익 흑자로 전환되는 기업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네. 거죠. 그런 부분들을 놓고 보면 저는 정말 1년이 됐던 2년이 됐던 시간이 지나면 좋은 주식은 결국 다시 빛을 발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거죠. 주식이라는 게 저는 이렇게 경험을 해보면 첫 번째 기대감으로 올라요. 네. 그러니까 이제 루니 뷰노가 이제 의료용 AI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랐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실적 베이스로 올라가는 거거든요. 네. 기대감이 이제 실적으로 받게 되는 저는 이제 그 시점이 왔다라고 보는 거기 때문에 그 시점이 안 온 게 안타깝게도 2차 전지죠. 기대감이 많았었지만 실적이 안 좋은 게 이제 우리가 이제 탁 해놓고 얘기를 하자고요. 네, 네. 그런 부분들이지만 이제 기대감은 있었던 것이 실적으로 반환되는 부분들은 의료용 AI가 아니겠나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2023년 맞네요. 2023년 맞나요? 네, 예. 제가 맞았어요. 아,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여돈 앵커께서 역시 현명하시네요. 2년 전, 1년 전 네. 이거 기억 못할 수 있어요. 네, 소장님과 저의 나이 때는 제가 좀 동안이긴 하지만 기억 못할 수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2023년에 봄부터 시작돼서 그 랠리가 가을까지 이어져가지고 지금 루니 기준으로 주가가 10,000원도 안 했었던 예. 주가가 지금 13만 원대를 넘어섰던 그 기염을 토했습니다. 물론 지금은 주가가 반토막 정도 수준이 나타나긴 했지만 그때와는 조금 또 다른 그리고 정책적으로도 지금 AI를 육성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의료 쪽도 분명한 변화가 나타날 것이다. 덜 오른 종목을 찾는다면 의료 AI 관련한 종목을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키워드 쭉 봤는데 우리 차 소장님의 탑픽도 들어볼 텐데요. 어느 쪽에서 고르셨습니까? 역시 의료용 AI로 종목을 좀 뽑아왔어요. 그래서 이제 서사를 만드시는군요. 이렇게 좀 내러티브를 좀 끌고 네, 왔는데 네. 큐렉소라는 종목입니다. 다소 이제 좀 생소할 수 아니 있는데 루니뷰노 그렇게 말씀하시고 큐렉소요? 루니뷰노는 이제 긍정적인 거고 네, 네. 큐렉소 거고 그 중에서도 또 나름대로 틈새 종목을 좀 좋습니다. 뽑아와야 시청자분들께서 또 그런 좀 재밌어 하시지 않을까요? 네. 큐렉소라는 게 우리가 이제 좀 낯익은 종목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임플란트를 로봇이 하는 거하고 네. 관절 치료 이런 부분들이 관절 치료하는 굉장히 미세한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네. 요것을 이제 큐렉소가 이제 하는 부분들입니다. 올 2분기 때 우리의 식약청과 미국 FDA 승인을 받았어요. 그래서 현재 지금 우리도 지금 이제 대형 병원 중심으로 네. 물 이제 팔고 있는데 내년 정도면 전체 매출의 한 70%를 여기서 이제 끌어가려고 지금 하고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네. 대형 병원은 이제 미국과 우리나라 대형 병원에 들어가는 부분들인데 이게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1분기 때 흑자 전환됐어요. 그 전까지 적자였었습니다. 네. 적자였던 기업인데 역시 매출이 이제 늘어나는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퍼포먼스를 보이기 위해서 몇 대 이제 매출이 일어났던 부분들이 이제 영업이익이 나기 시작했죠. 자, 이제 식약처라든지 FDA 승인을 받았고 흑자 전환된 상태에서 물건을 만들어 팔기만 하면 이익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런 부분들을 놓고 보면 조금 이제 우리가 긍정적으로 좀 지금부터 네. 보셔도 되지 않을까. 특히 주가가 한 3개월 동안 횡보했습니다. 지금 현재 구간에 횡보했다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오늘 한 3% 정도 올라가는데요. 네. 저는 조금 긍정적인 모멘텀 단기적으로나 중기적으로나 더군다나 외국인들이 오늘까지 사면 5일 연속 사는 거예요. 네. 5일 연속 사는데 주가는 안 움직였어요. 그러면 뭔가 힘을 모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부분을 놓고 보면 목표가는 일단 12,000원 단기적인 목표가 일단 차근차근 보자고요. 네. 하고 손절 라인은 9,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0,000원대에 꽤 매물이 있어요. 이 네. 매물벽을 지금의 에너지라면 뚫어낼 수 있을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이제 이것들이 이제 매물대인지 아니면 그것을 쌓아놓은 건지는 좀 보긴 해야 되겠습니다만 네. 어쨌든 외국인들이 지금 오늘도 JP 모건이 사는 걸로 나오잖아요. 그러면 5일 연속 사는 건데 근데 주가가 안 올랐다. 네. 이거는 우리가 그러니까 화살이 시위를 떠나기 전에 힘을 모았다 떠나는 것처럼 저는 그러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큐렉소 그러면은 목표 주가를 12,000원으로 예. 만 원대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9,0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차영주 소장의 토픽 큐렉소 잘 챙겨두시고요. 지금까지 IS 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머니체크 시간입니다. 오전 시장 흐름 정리해보고요. 오후 시장 전략까지 함께 세워보시죠. 화요일 이 시간에는 딜사이트 S의 유경훈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유경훈입니다. 네,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오늘 시장 분위기 정말 좋습니다. 이런 시장 안에서 네. 또 오늘의 탑픽 종목 3가지 꼽아주셨는데요. 하나하나 특징적인 종목들 정리해 나가도록 할게요. 첫 번째 종목으로 삼성전기 챙겨주셨습니다. KB증권에서 리포트가 하나 나왔더라고요. IT 부품 업종에서는 탑픽으로 꼽았던데 또 우리 전문가님께서 골라주신 이유도 따로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삼성전기라는 게 MLCC 분야에서는 거의 독보적인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오늘 조금 더 주목받는 이유가 이제 바로 어제 있었던 이제 미국의 테슬라 로보택시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테슬라 로보택시가 이제 성공적인 데뷔를 좀 마쳤어요. 그래서 뭐 사고도 좀 있었고 또 굉장히 훈훈한 뭐 사슴이 지나가는 거를 멈춰서 기다려줬다 이런 또 에피소드도 있고 그랬었는데 대부분 반응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테슬라 로보택시 때문에 자율주행에 대한 관심이 좀 커진 상황에서 이 삼성전기가 자율주행차용 또 MLCC를 만들고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서로 시너지가 됐던 것 같습니다. 현재 삼성전기가 만들고 있는 이 MLCC, 모든 가전제품, 전자제품에 모두 들어가는 이 MLCC의 그 시장 점유율이 글로벌 2위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25%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서 앞으로 저는 자율주행이 우리나라에서는 관심이 생각보다 되게 크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미국에서 지금 현재 굉장히 뜨겁게 올라오는 걸 생각하면은 우리나라도 이거는 저는 시간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율주행차 관련주들 보실 분들은 삼성전기를 저는 같이 함께 묶어보셨으면 좋겠고요. 실적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조만간 또 실적 시즌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번에 이제 2분기부터 실적이 이제 2분기는 좀 부진하지만 3분기부터 실적이 많이 좋아진다는 얘기가 현재는 이제 나오고 있고 지금 이제 미국 쪽 매출이 상당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 주식 하시는 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만한 뭐 마벨테크라든지 또 AMD 쪽으로 이번에 이제 매출이 많이 늘어날 거라고 하는데요. 이번에 2분기 실적에 대한 예상치를 살펴보면은 약간 가이던스, 예상치를 좀 하회할 거라는 전망이 있어요.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한 0.01% 정도 감소할 거라고 하다 보니까 이게 뭐 많이 줄어든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좀 정리를 해보자면 지금 삼성전자도 올라가려고 하고 있고 아까 이제 뭐 SK하이닉스가 지금 신고가를 돌파하려고 하고 있고 이런 어떤 좋은 분위기 속에서 덜 올라간 종목을 찾으신다면 삼성전기가 지금은 제일 좋은 가격이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이 종목을 처음 제시드렸을 때가 지난 5월 달부터였으니까 그때 한 12만 원대부터 드렸던 게 지금 13만 원대 중반까지 올라왔습니다. 차차 올라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뭐 단기간에 급등이 나올 만한 종목을 생각하지는 않지만 정말 여러분들이 내가 주식을 매일 쳐다보지 않아도 좀 담아놓고 한 일주일 정도 그냥 관심 끄고 있으셔도 상관이 없을 만한 이제 휴가철이잖아요. 이거 사시는 분들은 이번에 7, 8월 때 휴가 갔다 오시고 확인하셔도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목을 찾으신다면 저는 삼성전기가 유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율주행 관련주, MLCC 관련주 이번 2분기 실적은 조금 부진할 수 있지만 정말 조금이에요. 정말 조금이고 3분기부터 미국 매출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거 이게 좋은 재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앞으로 기대되는 재료로는 유리기판이라든지 반도체가 올라오면 유리기판 당연히 따라오죠. 그리고 이제 전고체 배터리 쪽의 신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기대되는 부분들도 저는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시다시피 오늘 그 배터리주들이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2차 전지가 올라가고 있는데 이게 로보택시 때문에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 쪽에서 요즘 얘기 많이 나오는 게 전고체 배터리 얘기 나오고 있어서
우리도 빨리 이런 것들을 우리 정책적으로 우리 정부에서 좀 지원을 해서 다른 나라 대비해서 어떤 기술적인 부분에 격차가 생기지 않도록 좀 했으면 그런 뭐 개인적인 바람도 있습니다. 자, 정리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삼성전기 지금 주가가 13만 5천 원 정도 지나가고 있는데요. 이 차트 보면서 같이 설명드릴게요. 증권가에서는 목표가를 한 20만 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20만 원이면 가장 전성기였던 21년도 수준까지 본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현대가 대비해서 한 50% 이상을 보고 있는 건데 증권가 리포트 대부분이 18만 원, 20만 원대를 가리키고 있어요. 저는 이 목표가 계속 올라갈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달에 드렸을 때 못 사셨던 분들은 저는 지금 사셔도 된다고 보고요. 지난번에 제가 목표가를 16만 원을 드렸었어요. 보니까. 다시 보니까 너무 좀 보수적으로 드린 것 같아서 오늘은 약간 더 상향을 시켜서 목표가는 17만 원으로 제시를 드릴 거고요. 현재 지금 주가는 좀 올랐지만 여러분들이 들어가셔도 되는 가격입니다. 그래서 현재가 매수 기준으로 앞으로 저는 한 40에서 50% 정도 상승 전망을 하고 있고요. 1차 목표가로는 17만 원 제시 드리니까 한번 천천히 잡아 들어가 보셨으면 좋겠고 손절가의 경우는 12만 5천 원 설정 드리니까요. 그 구간 이탈하지 않는 한 편안하게 보유하시면 된다는 전략으로 삼성전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테슬라의 로보태시가 성공적으로 공개됐습니다.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이 자율주행차에 들어가는 MLCC 만들고 있는 기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너지 효과 발휘하면서 이번에는 한번 주목해볼 만하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저희 목표가는 17만 원 잡아보고요. 손절가는 12만 5천 원 보면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이렇게 삼성전기 함께 보셨고요. 두 번째 종목으로는 히림 준비해 주셨습니다. 저도 최근에 많은 전문가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지만 확실히 남북 경협 지금 봐야 한다, 타이밍이다 이런 이야기 자꾸 들려오더라고요. 왜일까요? 이게 이전 정부와 색채가 달라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그 정부 정책 중에 사실 우려했던 게 원전이었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뭐 우리나라에서는 한쪽에서는 원전, 친원전, 또 한쪽 탈원을 하다 보니까 좀 혼란스러웠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번 정부에서 원전 같이 민다고 하니까 뭐 완전 그게 시대가 났었죠. 마찬가지로 이 정부의 정책을 지금은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 어제 뉴스 많이 나온 게 뭐냐면 대북전단 이제 그 중지한다고 오늘 그 전단을 날린 업체에서 그렇게 오늘 인터뷰를 좀 했더라고요. 정부 고위 관계자가 연락을 해가지고 뭐 멈추기로 했다. 거기다가 이번에 이제 많이 아시다시피 이제 정부에서 새로운 장관들 이제 인선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또 어떤 기대감이 드는 내용들도 좀 있었다는 거. 특히 20년 전에 무려 20년 전부터 계속해서 같은 방향을 보고 있는 장관 후보자 정동영 의원이 이번에 지명이 된 상태인데 또 선임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좀 시장에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히림이라는 종목이 그러면 이 남북 관계랑 무슨 관계가 있나? 그 부분 설명을 좀 드려보면요. 예전에 세월을 돌려서 예전에 이제 개성공단, 지금은 뭐 좀 파괴가 되기도 했겠지만 개성공단 내에 주요 건물들을 설계했던 이력이 있습니다. 히림이 또 건축 사무소다 보니까 그래서 개성공단 관련 그런 인연으로 과거에도 그 남북 경협 이슈가 많이 나왔을 때 그때마다 주가가 한 번씩 뛰었던 종목이에요. 그런데 그러던 회사가 뭐 중간에 여러 가지 이제 기복도 있었죠. 한동안 우리가 북한과 대화가 단절됐던 시절이 있었고 그랬던 과정에서도 실적이 되게 잘 나왔던 것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회사는 꼭 북한이라는 재료가 없어도 잘하는 회사예요. 잘하는 회사인데 그거에 비하면 우리 투자자들은 너무 이 종목을 테마로만 보시다 보니까 많이 좀 소외됐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그 남북 경협으로 가져왔던 종목 중에 하나가 모나형평이었잖아요. 그래서 모나형평 드리고 나서 아마 일주일도 안 돼서 목표가 달성하고 30% 급등했던 걸로 제 기억이 납니다. 차트 한번 보시면은 아마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래서 모나형평을 사실 다시 가져올까라는 생각도 했었어요. 다시 가져올까 생각했었는데 이 종목은 이미 좀 시세를 낸 종목이라서 오늘 좀 히림을 가져오게 된 거고요. 모나형평도 좋아요. 지금 요거 자리가 한 5,000원 정도 부근에서 들어가시면은 저는 다시 한번 6,000원대 위에서 팔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서 모나형평도 저는 괜찮지만 모나형평보다 더 바닥에서 이제 시작하는 종목을 찾는다면 저는 히림이라고 생각이 들고 또 실적이 좋은 종목까지 찾으신다면
그거 역시도 히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이건 오늘 나온 뉴스인데 오늘 그 뉴스 중에 뭐가 있었냐면 이제 외교부 쪽에서 북미 대화를 또 추진한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과의 또 그런 대화를 추진한다 그래서 지금 이제 앞으로 남북 정상회담도 준비한다고 하고 또 북미 회담도 준비한다고 하고 하는 걸로 봤을 때 어쨌든 대북 정책이 이전보다 많이 달라진 부분들을 우리는 기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북 정책관이라는 그런 직책도 다시 부활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히림 저는 지금 주가 사서도 좋다고 말씀드리겠고요. 요거 기술적인 부분과 함께 재무자표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가 아까 실적 얘기를 좀 드렸잖아요. 아까 전에 이제 모나용평 같은 경우도 제가 처음 추천드렸을 때 실적을 보고 추천을 좀 드렸었어요. 왜냐면 올해 기준으로 사상 최대 실적이 나올 거라서 1분기 굉장히 잘 나왔고요. 2분기, 3분기도 기대가 됩니다. 지금 보시는 건 모나용평의 실적인데 올해 기준으로 처음으로 영업이익 300억대, 200억에 300억대로 진입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오늘 제가 준비한 히림 역시도 실적을 보시면은 작년에 영업이익이 150억을 기록을 했어요. 매출액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고 회사가 굉장히 실적이 좋은 거거든요. 영업이익도 자체 늘어나고 있고 배당도 작년 기준으로 3%가 나왔습니다. 원래 1%대 주다가. 그러니까 회사가 어쨌든 주주 환원도 하려고 하고 있고 실적도 개선되고 있고 좋단 말이에요. 1분기 실적도 전년 대비 비교했을 때 나쁘지 않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비하면 너무 좀 바닥이다. 차트는 완전 바닥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즘 남북경협 하면은 뭐 종목들이 많이 좀 가고 있기는 해요. 오늘 보니까 좋은 사람들 같은 것도 급등하더라고요. 그죠? 요거의 테마잖아요. 그죠? 근데 좋은 사람들 적자예요. 좋은 회사이지만 어쨌든 적자 회사이고 저는 실적이 기반되지 않은 종목을 다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히림이라는 종목이 지금 굉장히 바닥에서 저평가 구간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주가 자체를 보면은 2022년도 그때가 이제 전성기였잖아요. 2022년도에 제일 잘 나갔을 때 기준으로 14,000원까지 갔던 종목입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은 거의 그죠? 반토막보다도 더 나가지고 이제 5,000원대 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이 지금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그렇게 많이 거론되고 있는 종목은 아니지만 잘 잡아두시면은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혹시라도 우리가 남북 관계가 잘 안 된다고 한다면 이미 오른 종목들은 타격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모나용평 같은 거 깨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북한과의 관계가 나빠져도 히림은 전혀 손해볼 게 없습니다. 이미 바닥이니까. 이 투자자들은 이 종목에 대해서 최악의 상황을 지금 가정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재료를 말씀드리자면 국제공항에 관련된 그 해외에서 이런 설계 이력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덕도 신공항이라는 재료도 그 이재명 대통령께서 예전에 그 유세 활동할 때 또 가덕도 신공항으로 또 공약으로 넣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도 저는 나중에 좋은 재료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히림에 대해서는 요즘 증권가 리포트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만 현 구간 대비해서 상승 여력이 좀 좋다고 생각하고요. 가격 전략 한번 잡아드릴게요. 가격 전략을 일단 저는 1차 목표가로 6,500원을 한번 잡아봤는데요. 1차 목표가 6,500원이라는 가격이 요거예요. 지금 차트 보시면은 여기서 요만큼밖에 안 올라온 거예요. 작년에 역대급 실적이 나왔다 그랬잖아요. 작년에 실적이 처음으로 이 히림이 150억을 기록을 했어요. 근데 가장 전성기 때 실적이 100억인데 작년에 150억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면은 전성기 때 14,000원이면 지금 주가가 여기 있으면 안 되거든요. 최소 이 종목은 10,000원 이상 가야 돼요. 그래서 장기적인 목표, 일단 장기 목표는 저는 10,000원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가라는 게 오르락 내리락 하잖아요. 그러니까 1차 목표가로는 매물대가 많이 보이는 6,500원을 설정을 해드렸어요. 지금 구간 대비는 한 25% 정도를 봅니다. 그리고 요거를 한 20% 정도 돌파하게 되면은 그 다음 장기적인 목표로 10,000원가에 저는 차차차차 올라갈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재명 정부 시작했고 또 대북 정책 이제 시작하겠죠. 그죠? 장관 선임도 아직 안 됐으니까. 그래서 좀 장기적인 프로젝트로 보시면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수하실 분들은 천천히 들어가시면 돼요. 현재가 나쁘지 않으니까 한 5,400원 괜찮아요. 전혀 지금은 시대가 움직인 것이 아니다 보니까 현재가 매수 가능하시고 1차 목표 6,500원, 2차 목표 이후 최종 목표는 10,000원을 보고 드리는 거고요. 손절가의 경우는 이제 5,000원을 깨지면 좋지 않기 때문에 4,900원 설정해드렸으니까 가격만 잘 보시고 이 종목은
매집해 나가시면 좋은 결과 있겠습니다. 네, 힐인 북한이라는 재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북한을 떼어놓고 보더라도 실적 자체로도 너무 좋은 기업이라고 설명해 주셨고요. 목표가는 1차적으로 6,500원, 그리고 손절가는 4,900원 잡아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마지막 종목까지 바로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세진중공업 챙겨주셨고요. 가스선 수요가 늘면서 세진중공업이 만드는 이 탱크에도 덩달아 또 활력이 붙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 들려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 세진중공업이라는 종목을 제가 우리 딜사이트 경제에서 제가 해보진 않았지만 한 10번 가까이 추천했을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종목이 반응이 조금 없다가 또 3월 달에 하락장도 맞고 그랬었다가 지금 이제 거의 신고가를 가면서 다시 관심들이 많이 커지신 걸로 생각이 듭니다. 저 역시도 우리 지난번에 10,000원, 11,000원 갔을 때 입절 한번 했어요. 수익 실현 한번 하고 최근에 떨어지는 거 보면서 다시 잡아야겠다. 어제가 제가 방송 타이밍이었으면 되게 좋았을 텐데 또 이제 오늘이다 보니까 또 하루 늦게 가져오게 됐습니다. 세진중공업이라는 종목은 기본적으로 조선업 그 관련된 종목이 되겠고 또 이제 미국에서 가스라든지 이런 거 출할 때 필수품이라고 할 수 있는 LPG 탱크 제작 업체인데요. 제가 지난번에 제일 최근에 드렸을 때가 4월 10일 정도니까 그때가 지금 주가로 따지면 대략 한 7,000원대 초반 정도였던 걸로 기억이 나고 그때 드렸던 분들이 이제 11,000원, 12,000원 가는 과정에서 한 50%, 60% 수익 실현 하셨죠. 그리고 이제 최대 기준으로 한 70% 정도까지 상승을 했는데 아직 안 끝났습니다. 이 종목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요. 소리 없이 계속 올라가는 중이에요. 올라가는 중인데 이런 종목들을 잡을 때는 어쨌든 하락할 때 잡아야 됩니다. 특히 어제 같은 경우 시장이 많이 밀리면서 8%까지 빠졌거든요. 어제가 진짜 좋은 타이밍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세진중공업 지금도 나쁘지 않다 말씀드리겠고 이제 우리가 기대해야 되는 게 그거거든요. 미국의 이제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를 우리가 기대를 하고 있는데 우리 대선 날에 미국에서 알래스카 프로젝트 사업 선정을 했습니다. 이게 뭐냐? 대통령이 누가 되든 이 프로젝트는 분명히 우리가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될 단계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새 정부도 이제 막 꾸려지느라고 정신이 없는 그런 과정에서 이번에 이제 처음으로 새 정부의 그 첫 고위급 방미 일정이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어제자 22일 날 기준으로 이제 미국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협상을 하게 될 텐데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전쟁 때문에 잠깐 우리 좀 잊고 있었지만 다가오는 7월 8일 날이 이 상호관세 그 디데이예요. 그러니까 7월 8일 지나면은 그 안에 합의를 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상호관세를 두드려 맞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협상단이 이제 갔어요. 가서 지금 협상을 진행하고 있을 겁니다. 분명히 진행하고 있을 것이고 그 과정에서 알래스카 프로젝트 분명히 나올 거고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참여를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저는 이제 세진중공업 같은 기업들이 분명히 큰 수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이제 그 LPG 탱크 얘기를 좀 했지만은 미국에서 현재 그 가스를 수출할 때 이 세진중공업의 이 가스 탱크가 없으면 수출을 못할 정도로 현재 세진중공업이 글로벌 1등 기업이라고 합니다. 저는 그런 것들이 있음에도 주가가 되게 못 가고 있는 걸 생각하면은 아직 우리 투자자분들이 여기까지 관심을 갖지는 않고 계시는구나. 예를 들어 뭐 삼성중공업이나 또 뭐 그런 걸 많이 아시지만 뭐 하나오션 같은 거 많이 아시지만 세진중공업은 조금 약간 후발주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미 선발대는 저 멀리 가 있으니까 이제는 후발주로도 관심을 가질 때가 된 것 같고요. 전쟁이 이제 거의 마무리 국면으로 들어갔다 보니까 전쟁 관련주 이런 거는 조금 넣어두시고 이제는 다시 한번 우리 관세, 트럼프의 관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과정에서 알래스카 프로젝트 분명히 나올 거고 조만간 나올 것 같거든요. 세진중공업 그러면 매수 포인트와 현 주가 상태 한번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제가 실적을 계속 보여드리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제 6월 달도 일주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다음 주면 끝이거든요. 그러면 7월 달이 되면 가장 먼저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실적입니다. 어닝 시즌이 곧 도래하고 있다는 거고요. 어닝 시즌이 도래하면서 실적이 좋을 것이 불보듯 뻔한 기업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그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삼성전기랑 또 키림이나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는 것들인데 실적이 좋은 기업은 벌써부터 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기관 외국인들은 선취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보통은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은 실적이 나오고 나서 와 실적 되게 좋대. 그때 들어가시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돼요. 세진중공업을 지금 이 재무제표를 보시면은 올해 2025년도 기준으로 현재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할 가능성이 아주 높고요. 지금 영업이익 기준으로는 500억대 진입한 게 처음일 것으로 지금 보고 있고요. 그리고 매출액의 경우는 2022년도 전성기 때 4천억대 한번 갔었고 올해 4천억대 넘어갈 것이고 내년부터는 5천억대 매출로 넘어갈 거라는 그런 전망이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영업이익률도 작년부터 두 자릿수로 들어가서 제조업 치고는 상당히 좋은 수준으로 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니까 그 증권가 리포트에서는 이 그 세진중공업에 대해서 올해 기준으로 사상 최대 실적 그리고 4년 연속 실적 성장이 될 것이다. 그리고 무려 2027년도까지 장기 성장이 담보된 종목이라는 그런 리포트가 나와서 뭐 이 회사의 시가총액에 대해서 지금 시총이 얼마냐면 6,800억이거든요. 오늘 좀 올랐으니까 한 7천억 정도 되겠네요. 증권가 최근 리포트에서는 목표가를 18,000원을 제시하면서 시총 1조 원도 가능한 기업이라고 그렇게 리포트가 나오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12,000원이니까 시총 1조 원을 계산하면 한 18,000원이라는 계산이 나오게 됩니다. 저는 굉장히 기대가 돼요.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하는 기업인데 그 주가도 따라가야 정상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즘 탄력을 받고 있는 만큼 여러분도 관심을 가져보셨으면 좋겠고요. 지난번에 제가 7,000원대 추천드렸을 때 못 사셨던 분들은 늦었지만 지금도 저는 나쁘지 않은 가격이니까 12,000원 가격도 충분히 좋다는 말씀드립니다. 자, 가격 전략을 설정드릴 텐데요. 일단 저는 목표가 1차적으로 16,000원을 드릴 겁니다. 증권가에서 보는 18,000원 가능하지만 중간에도 기복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1차 목표가는 16,000원을 제시드리겠고요. 손절가의 경우는 어제 저점 근처인 11,000원을 잡았습니다. 요 깨지면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좀 올라가는 상황인데 이게 당장 급등 자리는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뭐 오늘보다는 한 내일 정도 좀 기다리셨다가 조금 떨어지는 걸 잡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좀 드니까 차분히 모아가면 좋겠고 목표가 16,000원, 손절가 11,000원이고요. 참고로 이 종목이 가면은 또 같이 가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이것만 빠르게 말씀드릴게요. 같이 가는 친구들이 동방선기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주가는 좀 내려왔거든요. 이 종목이 오히려 사기도 좋은 타이밍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한 종목이 1승인데 이 친구들도 항상 같이 가는 종목이니까 세진중공업이 먼저 가면 동방선기랑 1등이 따라간다는 것도 끝으로 같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진중공업 아직 상승세가 꺾이지 않은 종목이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목표가는 16,000원, 손절가는 11,000원 보면서 대응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린 종목들 잘 정리하셔서 투자에 도움이 되는 정보들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딜사이트S의 유경훈 전문가님도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양한 이슈들 좀 더 깊이 있게 확인해보는 시간 딥다이브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를 딥다이브 통해서 확인해 볼까요? 주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정부 추경안 관련한 이야기인데요. 과연 민생 회복의 신호탄이 될 수 있을지 여부를 자세하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관련한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하게 확인해 주실 민생연구소 안진걸 소장님 모셨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지금 출범한 지 벌써 보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있습니다. 2차 추경안 마련해서 공개를 했는데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보면은 세출이 20조 2천억 그리고 세입이 10조 3천억 총 30조 원이 넘는 규모로 지금 꾸려지게 됩니다. 관련해서 지금 사실 정부에서는 국가 재정을 쓸 때다라는 얘기도 있고 반대로 이거 너무 좀 과도한 금액이 아니냐라는 걱정도 있습니다. 우리 소장님께서는 좀 어떻게 들으셨을까요? 지난 윤석열 정권 동안 물가는 엄청 뛰었고 네. 대부분의 경제 민생 지표가 거의 IMF 수준으로 추락하고 민생이 파탄났다라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20.2조가 이제 이번에 세출 추경인데 사실 그것도 저는 모자라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근데 다만 어쨌든 여야 간에 또 합의를 해야 되고 또 국가재정을 걱정하는 일부 국민들 목소리도 있기 때문에 20.2조 적정하게 이번에 지급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특히 그중에 이제 핵심이 민생회복지원금인데 뭐 여러 논란이나 논쟁은 있을 수 있죠. 우리 주권자인 국민들께서 당연히 백가쟁명식으로 감론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만 네. 7월 중에는 어쨌든 1인당 25만 원 안팎이 지원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작년에 10만 원 이하의 소액절도로 입건된 우리 국민들의 숫자가 11만 명이나 됩니다. 근데 안 걸린 분들이나 주인이나 사장이 봐준 사람들까지 포함하면 수십만 명이 달할 네. 텐데요. 이분들 포함하여 서민 중산층 가정에는 정말 엄청난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제가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셨던 가장 큰 관심은 민생회복지원금 일명 소비 쿠폰이라고 불리는 부분인데 쿠폰 형식으로 우리가 지원금을 받게 되는데 모든 국민한테 일단 일괄적으로 보편적으로 지급하는 금액이 15만 원으로 책정이 됐고요. 소득 수준에 따라서 특히 이제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최대 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차등 지원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차등 지원 관련해서도 이거 어떤 기준이냐, 이게 내가 해당해서 받아지는 게 맞냐, 이게 15만 원을 받는 게 맞냐,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긴 한데 네. 어떻게 좀 평가를 하셨을까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 국민들 상위 10%, 한 512만 명, 우리 국민들이 5,112만 명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에 10% 512만 명은 15만 원. 네. 그다음에 대다수 일반 국민 4,300만 명은 15만 명. 차상위 계층은 38만 명으로 30만 원. 네. 그다음에 기초수급자는 271만 명으로 40만 원을 7월 중순쯤에 받게 될 것 같습니다. 추경이 통과되면요. 네. 근데 거기에다가 일반 국민 차상위 기초수급자에게 2차 지급으로 10만 원씩 더 가니까 최종적으로는 상위 10% 국민은 15만 원, 나머지 대부분의 국민은 25만 원, 차상위 계층 40만 원, 기초수급자 50만 원. 거기에다가 인구 감소 지역에 우리 이제 흔히 말하는 농촌 지역이나 시골 지역은 네. 2만 원이 추가돼서 그게 한 411만 명. 그래서 최대치로 많이 받는 가정은 4인 가족 기준으로 기초생활수급자이면 208만 원을 받게 됩니다. 네네. 자, 이제 여기서 이제 논란이 발생하는 거죠. 예전에 문재인 정부 때 여러분이 코로나 1차 지원금 생각하시면 모든 국민이 일단 받았거든요. 네. 차등 없이. 그렇죠. 근데 2차 지원금 줄 때는 왜 고소득자를 포함하냐라는 논란이 끊이지 않으니까 상위 소득 12%를 제외하고 하위 소득 88% 국민들에게 준 적이 있습니다. 그때 민원이 네. 무려 50만 건이나 발생을 했습니다. 왜? 똑같이 코로나를 고생하고 있는데 그리고 평소에 내가 세금도 많이 냈는데 왜 우리만 제외하냐.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재명 정부가 민생을 살리기 위해서 큰 결단을 내렸다. 이건 큰 박수를 보내야 돼. 이게 국회로 이제 제출이 돼 있거든요. 네. 제 개인적 생각으로는 상위 소득 10%를 15만 원으로 따로 이렇게 선별할 필요가 없다. 전 국민한테 25만 원을 일괄 신속하게 지급해서 선별 비용, 그다음에 행정 비용, 거기에 투입되는 세금 낭비를 줄이고 네. 그리고 1차 지급, 2차 지급으로 되는 것도 또 행정 비용이 발생하거든요. 네. 세금이. 한꺼번에. 예. 그래서 한꺼번에 25만 원에서 다 지원하되 차상위 계층 기초수급자만 40만 원, 50만 원으로 정말 이분들은 흔히 말하는 극빈층이거든요. 네. 이분들에게 더 주는 건 우리 국민들의 합의가 상당히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가는 게
맞다. 이것은 국회에서 추경 논의를 통해서 얼마든지 수정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정부예요. 말씀 주셨던 그 비용 발생하는 부분에 있어서 줄이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이제 구체적인 내용들에 있어서의 수정이 좀 필요하다라는 건데 이게 정부에서 받아들일 만한 그런 구조는 되는 걸까요? 충분히 논의가 가능한 게요. 다시 한 번 말씀, 문재인 정부 때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로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지급됐잖아요. 1차 지원금 생각하시면 1인 가족 40만 원, 2인 가족 60만 원, 3인 가족 80만 원, 4인 가족 100만 원이 일괄 지급됐습니다. 네. 그때 당연히 왜 고소득층에게 주느냐라는 논란이 있었지만 코로나라는 전대미문의 재난 상황을 우리 국민 모두가 겪었고 네, 네. 고소득층이다 하더라도 평소에 세금도 많이 내기 때문에 특별히 차별할 이유가 없다. 벌써 상위소득 10% 512만 명의 국민들 사이에서는 우리가 전체 국민들의 세금 50% 이상을 내고 있는데 우리를 15만 원만 주느냐. 그리고 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상위소득 11%인 분은 예를 들면 25만 원을 받잖아요. 근데 상위소득 10%에 가까이서 들어간 분은 15만 원만 받기 때문에 네네. 소득 역전 현상도 발생하고 당연히 행정병도 많이 발생합니다. 민원도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건 불필요한 그 갈등이나 사회적 소모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미 문재인 정부 때 1차 때 네.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준 적이 있고 최근에는 충북 음성군이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보편적으로 지급했습니다. 차별 없이 네. 차등 없이. 지금 음성군 경제가 확 살아났다는 보고가 지금 올라가 있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이것은 만약에 이게 복지 정책이면 네. 차등 지원을 해도 됩니다. 근데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복지 정책의 측면도 있죠. 저소득층 제가 더 두껍게 지는 이것은 내수 진작과 소비 진작 그리고 비상계엄으로 망가진 대한민국의 경제와 민생을 우리 모두가 극복하자는 온 국민 응원 정책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굳이 상위 소득 10%에만 15만 원 차등을 둘 이유가 있는가? 네. 저는 이제 요 점에 대해서는 반드시 수정 보완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네. 다만 원안대로 통과돼도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비용 발생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원안도 큰 상위 소득 10%께서 왜 나만 15만 원 주냐는 지금 민원이 벌써부터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 하더라도 원안대로 통과돼도 일단 이게 빨리 온 국민에게 15만 원씩 일단 지급돼가지고 경제를 살리고 대다수 국민들에게 10만 원 등이 다시 지원되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로 또 경제를 살리는 계기가 된다. 다만 분명히 민원은 많이 발생할 거다. 이제 이런 난점이 있는 거죠. 어떤 정책이든 민원이 발생하지 않을 수는 없겠죠. 100%가 만족하는 정책이라는 것은 만들기가 참 쉽지가 맞습니다. 않기 때문에 민원 발생은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전국민 재난금에 있어서의 그 돈의 가치와 효용이 얼마나 있을까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좀 이야기가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 일단 식음료 업계를 중심으로 해서는 기대감, 매출에 대한 회복 기대감이 있다라고는 하는데 이게 실질적인 효과가 어느 정도 나타날까요? 자,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앵커님이나 저나 또는 우리 애청자님들이 한번 보자고요. 우리가 한 달에 예를 들면 한 200~300만 원 이렇게 버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평균적으로? 대다수. 뭐 평균적으로는 350, 400만 원이라 하지만 그 이제 실제로 웬만한 집 한 1,000만 명 안팎은 200만 원 또는 300만 원 정도만 이제 버는 분들이 네네. 많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3인 가족인데 25만 원에 75만 원이 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근데 이게 현금이면 저금을 해놔 버릴 수가 있어요. 저금을 하거나 뭐 나중에 다른 쌓아놓거나. 비용으로. 근데 이것은 신용카드 포인트나 지역화폐로 들어옵니다. 본인이 선택하게 되어 있지만. 네. 그리고 지금 현재 정부가 제시하는 4달 안에 쓰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4개월 안에? 저는 뭐 4달 안으로 하지 말고 올해 안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훨씬 더 이왕 딱 뭐 6개월밖에 기억하기가 쉽잖아요. 없으니까요. 그리고 네. 또 이렇게 연말에 돈 쓸 일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 국회에서 논의해서 정부에 제시를 하면 됩니다. 4개월이 아니라 연말로 정확하게 딱 네. 12월 30일 정해서 그럼 기억하기 쉽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그 15년 들어오면 그게 다 쓰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내수는 확 살아납니다. 서민가정. 근데 다만 이제 평소에 쓰던 것을 대체하느냐, 평소에 쓰던 것보다 더 쓰느냐, 이게 이제 소비 유발 효과인데, 권위 있는 정부의 국책연구기관에 의하면 한 40% 안팎을 더 쓰는 거로 추정이 됩니다. 40%? 예,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아주 쉽게 평소에 앵커님은 제가 100만 원씩 썼어요. 네. 근데 이제 3인 가정 75만 원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정부나 저희들이 기대는 175만 원을 써야 되는데 내가 100만 원 이미 썼으니까
그 100만 원 중에 50만 원만 쓰고 나머지 75만 원이 지원됐잖아요. 그럼 125만 원만 쓰는 거죠. 그래서 소비 불합도가 100%는 아니다. 네. 그런 지적은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생각했을 때 이런 뭐 저녁에 외식을 한다거나 하는 비용을 우리 생활비에 썼다면 이제 소비 지원 쿠폰이 발생을 하면 이제 거기에서 일부를 쓰게 되고 나머지 헌금을 조금 보관을 해두거나 그렇죠. 라는 그런 구조가 되겠죠. 예, 그렇게 해서 3인 가족이 100만 원을 썼다면 75만 원을 덮여서 네. 175만 원을 모두 쓰는 가정이 있을 것이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 합쳐서 130만 원만 쓰는 경우도 네, 있다는 네. 거죠. 기존에 자기 소비를 세이브하는 대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쨌든 어떤 가정은 오케이 이번에 우리가 올해 소비 100만 원 다 했고 75만 원이 들어왔으니까 이걸로 우리 딸 신발 사고 우리 아들 안경 교체하고 세 식구 오랜만에 이제 아들 딸이니까 네 식구 그러면 오랜만에 뭐 삼겹살 회식도 하자 네. 해서 거의 100% 다 쓰는 집도 많이 있습니다. 이건 어차피 안 쓰면 소멸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그 내수 진작 효과는 충북 음성군 여러분들께서 이제 제가 자세히 말씀 안 드렸지만 충북 음성군 민생회복지원금 쓰면 가장 최근에 전 국민에게 지원한 사례인데 경제가 살아났다는 군의 분석도 있고 네. 경제 분석기관의 연구 결과도 그 기사들에 많이 실려 있거든요. 네. 그래서 내수 진작 효과와 서민 중산층 가정을 도와준 효과는 확실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충북 음성군 네. 같은 경우에는 민생회복 지원금을 10만 원씩 지급을 네, 했다. 맞습니다. 지금 대상자 가운데 90%가 넘게 신청을 해서 84억 정도를 지역화폐인 음성 행복페이로 지금 충전을 해서 지원을 했다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적지 않은 보탬이 됐다라고 하면서 관련한 전문 기관의 분석 결과 4월까지 생산 유발된 효과가 141억 원인 것으로 지금 나타났다. 가맹점 중에서 매출의 지금 하락세가 지원금이 지급되고 나서는 반전이 됐다라는 데이터가 나오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80억 정도를 썼는데 경제 생산 네. 효과는 141억 140만 원으로. 원이니까 예. 거의 2배 가까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도 예를 들면 이제 장사가 잘 때 매출이 늘어나면 고용도 늘릴 것이고 네. 이분들이 또 세금도 더 낼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선순환 효과를 생각하면 이번 민생회복지원금은 일부 국민들께서 논란을 제기는 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매우 잘된 정책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선순환 구조를 생각하면서 정부가 지원금을 마련해서 국민들에게 나눠주고 그 국민들이 받은 돈을 기업이나 일반 소상공인들에게 씀으로써 다시 한번 세금으로 또 환원이 맞습니다. 되는 그런 구조를 생각을 해서 거의 100% 써집니다. 예. 이제 집집마다 들어왔는데 이게 올해 안에 무조건 써야 되는데 안 쓰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다 쓰시겠죠? 그러니까 100% 쓰여지고요. 이것은 저희들의 분석이 아니라 외국의 주식 투자 전문 기관들도 지금 대한민국의 주식이 지금 이재명 랠리니에서 엄청 우리가 주가 3천을 회복하지 네. 않았습니까? 4천으로 가고 있는데 그 중에 또 하나의 긍정 요인이 상법 개정뿐만 아니라 네. 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이 들어가 있습니다. 당연히 그러면 기업들이 더 살아날 거고 그쵸. 주가는 더 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예 정말 그동안 너무 많은 국민들께서 고생하셨고 또 지금도 민생고를 겪고 계시는데 국회에서 최대한 빨리 추경안을 처리해서 7월 초중순에는 네. 우리 국민들 민생복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꼭 그렇게 조치했으면 좋겠습니다. 반면 비판적인 시각이 없는 건 아니죠. 그 소비 쿠폰을 두고서 일부 극우 커뮤니티에서는 쿠폰 거부 운동을 벌이자라는 운동까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내용을 보면 당신은 오늘도 쿠폰 한 장에 침묵하셨습니까? 라는 문구로 시작이 되는데 소비 쿠폰은 당신의 세금으로 당신을 길들이는 정부의 사탕이다. 정부의 포퓰리즘 정책에 대해서 더 이상 휘둘리지 말고 쿠폰 수령을 거부하자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뭐 사실은 이건 신청을 하게 돼 있거든요. 네. 지역화폐로 신청을 하던 또는 이제 지역화폐가 핸드폰에 내장돼 있지 않는 분들은 네. 앱을 안 깔았거나 지역화폐를 신청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본인의 신용카드 포인트로 이렇게 지급이 되는 건가요?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 보면 신용카드 포인트가 지급이 들어오잖아요. 네. 그럼 그 포인트가 먼저 사용이 됩니다. 나중에 이제 우리가 신용카드 그를 사용하게 되는 것도 네네. 있는데 그러니까 거부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죠. 나는 뭐 나라를 사랑해서 굳이 나는 또 잘 살기 때문에 굳이 안 받을 수 있다 이런 분이 있을 수 있는데 이분들의 주장은
절대다수 국민들에게 공감을 받기 어렵겠죠. 예를 들면 이것을 이재명 정부가 국민을 길들이기 위해서 주겠습니까? 그리고 이거 받으면 만약 앵커님이나 제가 애청자님이 이재명 정부를 비판할 게 많아요. 이거 받는다 해서 비판 안 합니까? 이건 당연히 주권자인 국민들이 그동안 우리가 낸 세금의 일부를 정말 너무 그동안 어려웠기 때문에 돌려받는 개념입니다. 세금을 예. 돌려받는다. 공짜도 아닙니다. 공짜라면 차라리 세금을 감면해주는 정책. 그렇죠. 이제 그런 정책도 저는 가치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소득층이라든지 또는 뭐 중소기업이나 중소상공인들. 그래서 최근에 중소기업, 중소상공인들 중에 7년 이상 된 5천만 원 이하의 부실 채권은 네. 어차피 NPL 시장으로 넘어가면 3%밖에 안팎으로 거래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100% 탕감해주거나 80% 탕감해주는 정책이 나왔는데 물론 그것도 약간 논쟁이 있지만요. 그렇죠. 그래서 받을 건 받으시고 그래서 본인의 가정에 보탬이 되게 처리를 하시고 동네 경제, 지역 경제, 어려운 소상공인을 돕는다고 잘 쓰시고 다음에 이재명 정부가 마음에 안 들면 비판하면 되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이재명 정부한테 우리가 길들여지고 이분들이 주장하는 뭐 개돼지가 된다는데 이게 어떻게 개돼지입니까? 주권자인 국민들께서 열심히 일을 해서 세금을 다 냈고 네. 그 세금으로 정부를 운영하는데 이제 한 700조 정도로 예산이 책정됐는데 대한민국 정부가 그 중에 중앙정부가 이번에 10조, 지방정부가 3조 이렇게 해서 13조로 서민 중산층 가정을 응원하고 네. 그동안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내수 경제를 확 진작시키려고 그리고 이분은 다른 나라에서도 대부분 진행됐던 정책이고 네. 특히 코로나 때도 이미 그 성과가 입증이 된 정책이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래도 싫다면 어쩔 수 없지만 네. 이렇게 어떤 우리 국민들 모두에게 필요한 정책을 극우 극단주의적으로 가짜뉴스식으로 퍼뜨리는 건 바람직한 일은 아니죠. 예. 지금 이번 소비 쿠폰이라고 불리는 이 내용을 그러니까 현금으로 주는 게 아니라 지역 화폐나 혹은 신용카드, 선불카드 이런 체크카드 중에서 선택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다양하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 이재명 정부에 들어서서 다시 한번 지역 화폐 사업이 주요 국정 과제로 부상을 하긴 했지만 정부 예산이 투입이 된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 지역 화폐의 경제적 효율성에 대해서는 조금 또 실효성 논쟁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데 실제로 학계 쪽에서 보면 일부의 시각이긴 하지만 경기 부양효가 지역화폐 관련해서 과연 있나 굉장히 적다라는 비판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이제 국책 연구기관마다도 조사 결과 조금 좀 다릅니다. 어떤 경우에는 큰 효과가 없다가 네. 근데 또 여러 기관에서는 아니다. 분명 효과가 있다. 이렇게 지적하는데요. 아까 충북 음성군도 네. 지역화폐로 드렸잖아요. 예를 들면 전남 강진구는 아동수당을 지역화폐로 추가로 줍니다. 중앙정부는 만 7세까지 10만 원만 주거든요. 네. 아동수당을요. 그것 때문에 출생률이 올라간다는 보고는 많지가 않습니다. 10만 원이 없는 것보다는 낫지만 네, 그것 네. 때문에 출생률이 올라가지 않겠죠. 근데 전남 강진군에서 지역화폐로 아동수당을 60만 원을 추가로 줍니다. 네. 그랬더니 출생률이 2배 가까이 뛰었습니다. 그래요? 예, 동네 경제도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 국민들이 피부로 와닿는 게 예를 들면 지역화폐를 이제 오해하는 분들이 있는 게 100만 원의 지역화폐다. 그럼 그걸 중앙정부나 지방 다 지원한다고 오해하시면 개인이 100만 원을 사는 겁니다. 다만 이제 거기서 만약에 할인을 15% 할증이 되면 15만 원이 더 추가한테 우리한테 지급되는 거잖아요. 네. 당연히 그러니까 115만 원을 받아갖고 소비를 많이 할 수밖에 없죠. 또 기한이 정해져 있고 특정 지역에서만 써야 되고 네. 그리고 대기업 매장이 아니라 중소기업, 중상공 매장에서 쓸 수 있으니까 그렇죠. 중소기업, 중상공 응원책인데 그 15만 원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반반씩 또는 매칭해서 세금으로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 부분은 이미 국책연구원의 연구 결과 다르지만 그냥 동네 경제인들에게 물어보면 그냥 지역화폐가 많으면 많을수록 매출이 늘어나는 것은 그냥 피부로 와닿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께서도 100만 원으로 그냥 소비를 하실래요? 아니면 113만 원, 114만 원 이렇게 붙여주는 걸 소비하실래요? 그러면 당연히 113만 원, 114만 원 할증된 걸 선택하실 것이고 100만 원만 있으면 100만 원만 쓰겠죠. 소비 여력이. 근데 내가 원래 100만 원만 쓰던 가정인데 13만 원, 14만 원이 할증이 붙어 있네. 그리고 근데 올해 안에 무조건 써야 되네. 그러면 14만 원, 14만 원 다 쓰지 않으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연구 결과에 따라서 논란이 있지만 그냥 실증적으로 그다음 피부에 와닿는 우리 국민들의 삶에서는 지역화폐는 보수, 진보, 중도할 것 없이 여야할 것 없이 모든 지자체가 대부분 선택한다는 것만 봐도
그 효과가 입증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제 주변에 좀 알뜰하게 가게 경제를 꾸려가는 친구들을 보면 지역 화폐를 많이 쓰기는 하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일부 가게 경제를 위한 지역 화폐를 쓰는 건 당연히 플러스 알파가 되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추가적인 소비를 더 촉진할 수 있지만 지역 화폐라는 것을 운영하기 위한 운영 자금이 또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비해서 과연 그 실효성을 비교했을 때는 어떨까요? 그렇죠. 이제 지역화폐라는 것이 이제 일종의 시스템이잖아요. 네. 앱도 깔고 네. 뭐 충전도 되고 네. 그걸 거기에 운영하기 위한 실무 전반에, 비용이 들죠. 네, 비용이 있을 그냥 텐데. 우리가 월급 받아갖고 현금 이제 통장에 아니니까. 들어오면 거기도 물론 이제 일부 인건비가 네, 들고 그러겠지만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도 약간의 실비는 듭니다만 지역화폐에 이제 실비가 많이 된다는 지적도 있었죠. 이런 부분도 만약에 저는 국민들께서 우려하고 있다면 실비를 최소화하는 그런 노력을 병행하면 지역화폐가 지금보다 더 발전할 거로 생각합니다. 좀 더 투명한 지역 화폐 예, 운영이 맞습니다. 된다라고 예. 한다면 국민들도 그 부분에 맞습니다. 있어서 예. 납득을 좀 할 수 있을 그러니까 것 같은데. 각 지역마다 이제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이렇게 쓰여지거나 네. 뭐 서울화폐, 뭐 경기화폐 이런 식으로 쓰여지는데요. 온누리 상품권은 전통시장 위주로 쓰여지고 그쵸. 지역화폐는 그 지역에서 뭐 유흥업소를 빼고는 대부분 사용되고 그래서 지역화폐가 동네 경제를 살리는 데는 전통시장뿐만 아니라 다른 데 다 훨씬 유용하다는 평가를 받는데 네. 각 지역마다 지역화폐를 이제 운영하는 회사가 따로 있을 수 그렇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회사를 선정하는 기준 또는 비용, 그다음에 실제 실비는 얼마든지를 저는 중앙정부든 지방정부든 정확하게 국민에 제공한다면 투명하게. 이 정도면 이 정도 실비가 드는 건 충분히 해볼 수 있네 이렇게 평가를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정부에서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번 행정부에서는 조금 더 투명한 운영을 한다면 국민들도 더 많은 납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추경 편성안 지금 국회로 넘어왔습니다. 근데 난관이 좀 예상된다. 7월 중 전 국민에게 과연 소비 쿠폰을 지급하겠다는 그 여당의 이러한 계획이 좀 늦춰질 수도 있다라는 우려가 좀 있다라고 하는데 어떨까요? 이제 제1야당인 국민의힘에서 이것이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이제 비판을 하고 있고 네. 추경 심사에서 좀 따지겠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릴 겁니다. 네. 근데 당연히 여러분 제1야당은 한자로도 들야자를 씁니다. 이제 영어로도 오포지션 파티라고 그러는데 야당을 반대하는 정당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전에 윤석열 정부 때도 야당이었던 그럼요. 더불어민주당이 추경에 대해서 반대표를 그렇죠. 던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더 추가해야 된다거나 네. 어떤 건 삭감해야 된다 이렇게 의견을 내는 것은 네.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가 뭐라 할 이유는 전혀 없고요. 그렇죠. 다만 지금 최악의 경제 민생 상황에서 추경이 너무 늦어지는 것은 문제가 있고 여야가 공통으로 약속한 것들을 먼저 처리하는 것은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낙선했던 김문수 후보의 공약을 보면 추경을 30조를 편성하겠다라고 공약을 했었습니다. 비슷한 규모네요. 예, 맞습니다. 근데 이번에 제가 지출되는 새롭게 추가되는 지출은 20.2조이기 때문에 30조 비하면 10조나 작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당연히 대승적으로 협조를 해줘야 되고 네. 다만 이제 추경 내용 중에 예를 들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전 국민을 보편적으로 상위 소득자도 15만 원에서 20만 원을 똑같이 줘서 선별 비용이라든지 민원 비용을 최소화하자 이런 논의를 할 수 있는 거죠. 국민의힘에서도 그걸 지적할 수 있는 거고 네. 아마 이제 국민의힘은 아니다 더 차등을 하자라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소득 상위 10%는 15만 원, 상위 20%는 20만 원, 뭐 상위 30%부터는 뭐 이렇게 25만 원 이렇게 더 차등할 수 있잖아요. 네, 네. 이런 주장도 일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그런 건 당연히 저는 논의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너무 늦어지지만 않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7월 중순쯤에는 그래도 아무리 늦어도 우리 국민들이 지금 그것만 기다리고 학수고대하고 있는 국민들도 많습니다. 네. 웬만한 중상층의 국민들은 들어오면 좋겠지만 뭐 당장일지 뭐 다음일지를 선택할 수 있는 여력이 되지만 우리 극빈층 분들이라든지 대다수의 서민층은 진짜 4인 가족 100만 원이면 지금 너무나 절실하거든요. 한 달치 반달치 월급이 들어오는 꼴이잖아요. 최저임금으로 따지면. 그래서 그분들을 생각하면 네. 7월 중순 안에는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추경 논의를 서둘러 달라 제가 이렇게 호소드리고 있습니다. 절차상으로 보면은 추경안이 이제 국회로 넘어오게 되고 법사위 예결위를 거쳐서 이제 의결을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은 공석인 특히 상임위 쪽에는 공석인 지금 상황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상임위 구성, 추경안 협상 여기에 이제 맞물리게 된다라면은 또 시간이 꽤 걸릴 거라는 예측도 있긴 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뭐
법사위원장을 누가 하냐 뭐 네.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논란 중이죠. 정청래 전 법사위원장이 민주당 당대표 선거를 해서 이제 사퇴를 했기 때문에 공석입니다. 근데 뭐 이 사람이 원래 임기가 남아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기에는 어쨌든 그걸로 논쟁을 하고 시간을 끄는 건 바람직하지 않고요. 하반기 온구성 하반기에는 야당이 법사위를 요구할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은 상반기이고 그동안에 보면 온구성은 여러분 어떻게 했냐면 상반기 2년이 그대로 가고 네. 하반기 2년에 상임위원장을 교체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다시 논의를 하더라도 이번에는 원래 지금의 민주당 몫이니까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해서 법사위 얘기를 해서 최대한 신속하게 논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저희는 지금 촉구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 이제 신속한 절차가 필요해서 이 빨리빨리 움직임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와 더불어서 지금 여러 가지 절차상에 있어서 계속 좀 시간이 좀 끌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놓여 있는 것 같은데 이건 이제 여야가 예. 같이 좀 합심을 해서 만들어야 그러니까 될 상황인 것 같긴 다른 걸로 합니다. 논쟁하는 건 괜찮습니다. 네. 근데 이것은 지금 정말 지난 3년 반간의 경제 민생 지표는요. IMF 수준입니다. 지금 어느 정도냐면 제가 하나 예를 들면 30초 하나당 사업자가 문을 닫고 있습니다. 작년에 100만 개가 폐업을 했거든요. 맞습니다. 그걸 초로 제가 계산해 보니까요. 30초당 하나당 사업자들이 폐업을 하고 있고요. 4시간에 하나씩 법인이 파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회사하고 법인이나 개개인의 삶은 우리 국가 부채는 이번에 추경을 해도 GDP 대비 50%가 넘질 않습니다. 아직 여유가 있는 거죠, 정부는요. 근데 국민들의 가계부채는 GDP 대비 100%입니다. 빚만 2,000조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네. 집집마다 1억 원 안팎의 빚이 있습니다. 거기는 또 이자도 발생하고 있겠죠. 이런 상황에서 여야가 법사위원장과 예결위원장 또는 예결특위 구성 때문에 시간을 끈다고 하면 국민들에 대한 도리는 아니죠. 다른 걸로 더 논쟁하고 싸울 수 있겠지만 네. 이 추경만큼은 최대한 그리고 이게 민생회복 지원금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추경에 어떤 내용이 또 숙박 있죠? 쿠폰도 있고 네. 영화 쿠폰도 있고 문화예술 쿠폰도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화폐 확대 예산도 들어 있고요. 네. 되게 다양한 그래서 제가 이제 정보를 드리면 숙박 쿠폰은 1인당 2, 3만 원 할인 네. 50만 명, 영화 관람은 1인당 6천 원 할인 450만 네. 명. 그다음에 스포츠 시설은 1인당 5만 원 할인 70만 명. 미술 전시는 1인당 3천 원 할인 160만 명. 요건 이제 따로인 예, 거죠? 이건 다른 겁니다. 예, 예. 소비 쿠폰 그러니까요. 외에 예. 별도로 또 왜냐하면 추가가 된 그동안 거죠? 숙박, 영화, 스포츠, 미술, 공연, 예술도 어려웠거든요. 네. 코로나 때도 어려웠고 비상감 사태라도 어려웠거든요. 그러니까 이 업종들을 특별히 지원해주고 앵커 인호전 애청자분들도 예를 들면 여행을 가거나 영화를 보거나 좋아하는 분들에게는 이걸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럼 이런 소비 쿠폰은 어떻게 지급이 되는 거죠? 요것은 본인이 일단 영화를 우리 보러 가잖아요. 네. 선착순입니다. 선착순 예, 신청이군요. 신청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영화가 지금 450만 장이잖아요. 네, 네. 그러면 451만 명으로 가면 그때는 못 받는 거죠. 그러니까 네. 뭐 이것 때문에 꼭 영화를 보러 가야 된다라는 것은 뭐 또 사람마다 판단은 다를 수 있겠지만 영화 좋아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네. 얼른 보러 가자. 그러니까 가족 3명이 가면 1회당 6천 원이 할인되는 거니까 최대 18,000원까지 할인될 수도 있는 거죠. 예. 요즘에 사실 문화 예술 분야도 워낙에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이제 추가적으로 추경 이 예산안에 편성이 같이 되는데 이게 실질적인 절차에 있어서 과연 난항을 겪지 않고 계속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될지 여부는 지금 시점에서는 좀 지켜봐야 될 네. 대목인 것 그리고 같습니다. 추경에 벤처 중소기업 지원도 1조가 들어있고요. 네. AI 신재생 에너지 투자에도 3천억이 들어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런 내용도 들어있고요. 네, 네. 그래서 이번 추경은 한 보수 경제 연구자가 나는 그동안 추경을 반대했는데 이번 추경은 너무 잘된 추경이라고 이야기해가지고 그래요? 예, 그래서 화제가 돼. 그 현대경제연구원의 주원 연구 박사님이라고 네네. 이분이 TV에도 자주 나오는 분이거든요. 네. 상당히 중도적이나 보수적으로 평론하셨던 분인데 이번 추경은 복덩이 추경이다라는 식으로 표현해가지고 굉장히 화제가 됐습니다. 복덩이 추경이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현재 우리나라 경제에 완전히 내수가 수출이 지금 어렵고 내수도 굉장히 침체되어 있는 그리고 트럼프의 관세 파동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네.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게 뭐 내수와 수출 이 두 가지가 다 잘 되면 좋잖아요. 근데 내수가 너무 지금 어려운데 내수를 확 살릴 수 있는 좋은 추경이라고 우리 주원 박사님도 이야기해줘가지고
그런 평가가 많습니다. 빨리 처리를 해주시는 게 정말 좋겠습니다. 지금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는 계속 새로운 정부가 이번에 화려하게 포퓰리즘 정권을 위한 데뷔쇼를 하는 거다라는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아까 우리 소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야가 바뀌었을 때도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의 반대 공격은 반드시 있었고요. 예. 그 과정을 우리는 다 같이 지켜봤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상황이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예. 과연 이러한 비판을 뒤로 하고 이게 편성이 제대로 이루어지게 될지 여부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은 좀 의구심을 갖고 있긴 하거든요. 예. 그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면 현대경제연구원의 주원 경제연구실장님께서 네. 그동안 추경이라는 단어, 왜냐하면 재정을 네. 새로 쓰게 되는 거잖아요. 추경이라는 단어를 혐오했는데 90점 줄 결정해라 해가지고 이제 화제가 됐는데요. 그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김문수 후보도 30조 추경을 약속했습니다. 30조 예. 추경 안에 근데 그 내용은 좀 다르지 민생회복 않았죠? 지원금은 그죠? 들어있지 않았지만 네. 저소득층 지원이 들어있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용은 일부 차이가 있지만 규모는 더 많은 추경을 약속을 했고요. 근데 한국은행- 만약에 예. 김문수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됐다고 하더라도 야당이 되는 그럼 더불어민주당은 여기에 과연 오케이 사인을 아니 했을까요? 그렇죠. 30조 규모의 추경에는 동의를 했을 것이고요. 네.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비판을 했겠죠. 내용에 같은 대해서는 입장인 예를 들면 거죠. 예. 저소득층만 소비 구매를 주자고 만약에 이제 김문수 후보가 당선됐으면 네. 아니다. 지금은 지난 3년 반간 너무 힘들었고 특히 비상계엄 사태로는 모든 국민이 힘들었기 때문에 전 국민에게 주자. 다만 차등 지원하자 뭐 이렇게 논의는 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네. 입장 바꿔놔도 분명히 30조 규모의 추경은 추진됐을 거니까 네. 내용에 대해서는 당연히 시시비비를 가리고 토론하는 건 좋은데 네. 그 추경 자체에 대해서는 시비를 걸면 안 된다는. 한국은행 총재 이창용 총재도 계속 대한민국이 지금 경제를 살려면 20조 안팎의 추경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여러 번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네. 예. 지금 그리고 우리 주가도 3천 다시 회복하고 4천으로 이제 갈 수도 있는 동력을 지금 우리 확보했고 네. 앞으로 상법 개정안도 있는데 거기에 이게 날개를 다는 거거든요. 민생회복지원금이 내수가 확 살아나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맞습니다. 서민 중산층들이 지원을 받는 건 도덕적으로도 옳고 네. 이분들의 소비 여력이 확보돼서 내수가 살아나서 경제까지 발전된다. 이건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던 폴 크루그만 교수 여러 번 제가 그분이 쓰는 걸 볼 때마다 뉴욕타임즈 같은 데 그분이 그렇게 기호를 하더라고요. 어려운 국민을 돕는 것은 정부가 해야 될 일, 도덕적으로도 옳고 그다음에 당연히 그럼 어려운 국민들은 소비 탄력성이 크기 때문에 대부분 지원을 받으면 소비를 확 늘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수도 살아난다. 그래서 경제 발전에 동력이 된다. 이건 경제 교과서에 실려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 추경은 주원 보수적인 경제 전문가 주원 실장님이 90점이라고 하셨네요. 자, 10점이 부족한 건 왜일지도 그 궁금하긴 부분은 하지만 이제 네. 예를 들면 더 논의를 더 내용을 채운다거나 네. 어쨌든 GDP 대비 국가 부채가 조금 더 늘어나는 건 맞거든요. 근데 이제 국가 그런 부분들에 부채- 대한 걱정을 좀 하시는 건 의미 있는 또 걱정이시죠. 국가 부채에 대한 문제가 더욱더 늘어나는 것은 그게 사실 굉장히 큰 일이기 때문에 이게 뭐 0.1% 늘었다고 해서 뭐 조금 늘었는데라고 치부하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예, 예. 근데 아니, 우리 그러니까 또 소장님께서는 중장기적으로 네. 국가 부채를 GDP 계속 늘리자는 게 아니고 그렇죠. 저희들도 네. 50% 이번에도 20조 추경을 하지만 국가 부채가 GDP 대비 50% 넘지 않는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매우 양호하다는 걸 저는 이야기 드리는 그쵸. 거고 만약에 우리가 이게 이 2차 추경 때문에 경제가 살아나잖아요. 그러면 결국 기업이든 중소상공인들은 연말에 세금을 더 내게 됩니다. 네. 그러면 그게 국가 부채를 또 줄이는 선순환 구조가 가능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한국은행의 기준으로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느끼실 겁니다. 물가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 우리 뭐 장바구니 물가뿐만 아니라 여의도에서 제대로 된 백반 정식 하나 먹으려고 하면 이제 10,000원짜리 한 잔 가지고는 부족하거든요. 지금 숫자로 보면 생활 물가가 4년 사이에 무려 20% 가까이 올랐습니다. 우리 민생 경제를 연구하시는 우리 소장님께서 보시기에는 지금 시점에서 민생 경제 뭐가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내수 침체가 가장 큰 문제라고 이제 저는 계속 말씀드리고요. 내수가 침체되어 예. 있다. 쓸 돈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빈민, 서민, 중산층들은 이게 일면 부자 계층은 돈이 있어도 네. 비상계엄 사태 때문에 경제적 불확실성, 정치 불확실성 때문에 돈을 안 썼다면 서민, 중산층, 빈민 가구는 돈이 없어서 진짜 못 쓰는 겁니다. 이게 이 부분 때문에 2차 추경이 나온 것이고
분명히 내수가 확산하는 계기가 되고 그다음에 그러면 어쨌든 20.2조의 추경 때문에 안 그래도 고물가인데 물가를 자극하는 거 아니냐는 지적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시중에 돈이 확 풀리면 물가가 올라가죠. 네. 하지만 이 경우는 다시 한번 보시면 동네에서 지역화폐로 중소기업 중소상공인 매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애청자분들께서 예를 들면 오랜만에 가족들이 먹고 싶었던 너무나 먹고 싶은 김치찌개 집을 간다고 치자고요. 네. 추경 우리 1인당 25만 원을 받아가지고 그러면 일반적으로 국민들에게 엄청나게 돈이 풀리면 물가도 올라가고 부동산도 과열되는 부작용이 있지만 이건 동네 단위에서 지역화폐로 쓰는데 네. 포인트나 김치찌개 집이 하나에 10,000원 하던 김치찌개를 손님이 늘어난다고 동네 다 손님들인데 갑자기 12,000원 못 올립니다. 그럼 바로 소문이 납니다. 전통시장에 갔어요. 우리가 옥수수 2개가 보통 4,000, 5,000원에 판매합니다. 네. 3,000원에 파는 거. 근데 옥수수 사는 사람 늘어났다 갑자기 올린다 그러면 그건 동네 소문나고 외면을 받게 됩니다. 네. 그래서 실제 이 2차 추경으로 물가 인상이 뭐 우려된다는 지역은 제가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거의 그런 그 물가 인상에 끼치는 영향은 아주 미미할 거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네. 자, 정부의 방안에 대해서 한 말씀 듣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어떤 방향, 지금 뭐 민생 쿠폰, 뭐 소비 쿠폰 이런 것도 좋긴 하지만 앞으로 정말 우리 민생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리고 이제 2차 추경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내수를 활성화하게 되면 네. 중소기업이나 중소상공인들은 이제 매출이 확대되면서 그쵸. 살아나는 계기가 되잖아요. 네. 그러면서 고용도 더 늘릴 것이고 네. 또 연말에 세금도 더 내고 이렇게 이제 저희는 선순 효과를 노립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재명 정부든 어떤 정부든 경제 제일주의, 민생 제일주의로 가야 됩니다. 정치라는 게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고 사회를 합리적으로 경영하는 겁니다. 원래 여러분 경제가 경세재민의 준말인데 경세재민이란 말도 세상을 합리적으로 경영하고 백성을 구제한다고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로지 경제와 민생만 생각하고 낡은 이념의 시대가 아니라 미래로 세계로 국민 통합으로 나가자. 근데 그 기초는 경제와 민생 문제에 올인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 국민들이 더 많은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일자리에서는 더 많은 소득을 누릴 수 있도록 그다음에 노동자나 직장인이 아닌 분들은 자영업을 해서도 먹고 살 수 있도록 네. 그러면 배달의 민족 수수료 때문에 자영업자들이 너무 어렵다고 그럽니다. 10% 압박을 받아버리니까요. 네. 그럼 그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신용카드 가맹점 수로도 상한제를 도와주고 대폭 낮췄거든요. 배달의 민족 그 배달앱 수수료를 낮추는 정책. 그러니까 예를 들은 건데요. 이런 정책들이 곳곳에서 병행되면 친보다 서민 중산층들의 가정 경제가 훨씬 나아질 거고 이분들은 계속 소비를 늘릴 것이고 그러면 이것은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경제가 계속 발전하는 계기가 된다. 이런 방향으로 계속 선순환으로 네. 선순환 경제로 가자 이런 겁니다. 상생 경제, 선순환 경제. 알겠습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보도되는 기사 내용에 요 키워드 말씀 주셨던 상생 경제, 선순환 경제라는 단어가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새 정부 추경안 민생 회복의 신호탄이 될까 여부에 대해서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소장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슈 플러스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금융시장 이야기를 집중 점검을 해볼 텐데요. 오늘 다뤄볼 세 가지 주제 확인해 보시죠. KB금융 양종희 회장의 밸류업 관련한 이야기 먼저 좀 체크해 보겠고요. 우리은행 현재 실적 부진을 겪고 있는데 과연 정진환 행장의 해법은
무엇인지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카카오뱅크는 글로벌 확장에 나서고 있는데요. 동남아 진출 관련해서 앞으로의 행보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관련한 이야기 김병주 기자와 함께 확인해 보시죠. 기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KB금융 이야기부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주가 부양 그리고 밸류업 관련한 이야기 KB금융의 주가의 상승에 가장 큰 원동력 중에 하나가 되고 있는데요. 최근에 주가 흐름이나 시장에서의 평가 좀 어떻게 좀 나타나고 있을까요? 네, 사실 KB금융그룹은 오랫동안 금융시장의 저평가주로 거론돼 왔습니다. 네. 사실 이는 KB금융뿐 아니라 여타 금융지주사의 공통된 고민이기도 한데요. 그렇죠. 다만 최근 KB금융의 주가가 뚜렷한 개선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속되는 역대급 실적, 그리고 양종희 회장의 차별화된 밸류업 정책이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이유인데요. 실제 오늘 오전 기준 KB금융은 국내 코스피 시가총액 기준 7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네. 이는 국내 금융지주사, 나아가 금융업권 전체 상장사 중 유일한 시가총액 탑 10의 기록입니다. 당기순이득 실적 경쟁을 펼치고 있는 주요 금융지주사와의 시가총액 차이도 상당한데요. 소위 시가총액 기준으로 보면은 넘사벽이라고 불려도 지나침이 없는 듯합니다. 실제 KB금융의 시가총액은 약 40.5조 원 수준인데요. 1분기 기준 KB금융에 이어 당기순이익 2위에 이름을 올린 신한금융의 시가총액과는 10조 원 이상 차이가 납니다. 세간에서 평가하는 금융 대장주라는 말이 결코 허언은 아닌 셈인데요. 특히 양종희 회장 취임 이후 주가가 무려 2배 가까이 성장했다는 점도 눈길을 끕니다. 실제 지난 23일 기준 KB금융의 주가는 10만 7,600원에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이는 단순 계산상 양종희 회장 취임 이후 1년 7개월간 무려 98% 가까이 상승한 수치입니다. 물론 같은 기간 신한, 하나 그리고 우리금융도 두 자릿수대 상승률을 보이긴 했습니다만 KB금융의 주가 상승폭에는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제가 이제 주거래은행 중에 KB은행을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 이제 우리 객장에 가서 직원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눠보면은 와, KB은행이 국민은행이 돈을 잘 벌고 있기는 하구나.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대출 금리는 계속 올리는데 실제로 우리에게 주는 이자는 점점 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맞나요?라고 했더니 회사 은행 내부적으로 이런 거는 결정을 하는 거다. 정부의 뭔가 그런 기준금리와 상관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해서 주가가 올라가면 차라리 나는 대출 이자를 내기 전에 그 돈으로 주식을 투자해서 좀 상세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앞으로 KB금융 지금 오늘 주가도 계속해서 빨간불을 켜면서 고점을 높여가고 있는데요. 행보 여러분들 좀 기대하시고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우리은행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은행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만년 4위를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죠. 사실 지금 정진환 회장의 취임 이후에 빠르게 좀 내부도 추스리고 하는 그런 행보를 펼쳐 나가고 있는데 실적에 있어서는 계속 지금 부진함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뭔가 반전의 열쇠를 찾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 열쇠가 뭐가 될까요? 네, 사실 우리은행의 순이익 감소를 표면적인 실적 부진으로만 치부하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향후 순이익 개선을 기대케 하는 주요 지표 일제히 부진하기 때문인데요. 이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가 바로 은행 전반의 영업력 관련 수치입니다. 실적 개선을 위해서는 여신, 비이자를 포함한 주요 수익원에서 공격적인 영업 전략은 필수입니다. 다만 현재 우리은행의 주요 영업력 지표의 경우 타 은행 대비 절대적 수치뿐 아니라 흐름 또한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대표적인 영업력 지표인 충전이익을 살펴보면 우리은행의 1분기 충전이익은 1조 440억 원으로 집계됐는데요.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7.4% 감소한 수치입니다. 4대 시중은행 중에 단순 충전이익 규모도 가장 작을 뿐 아니라 전년 동기 대비로도 유일하게 감소세를 기록한 곳이 바로 우리은행입니다. 영업 효율성을 평가할 수 있는 CIR, 소위 영업 경비 이익률
또한 흐름이 좋지 않습니다. 지난 1분기 우리은행의 CIR은 50.1% 수준으로 집계됐는데요. 이는 전년 동기 대비 무려 10%포인트 이상 상승한 수치입니다. 통상 CIR은 높아질수록 영업 및 경영 효율성이 나빠졌다고 해석이 됩니다. 네. 특히 우리은행은 4대 시중은행 중 유일하게 50%대 CIR을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다른 은행들은 대부분 30% CIR 수준에 딱 머무르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은행 앞서서도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실적 자체는 좀 계속해서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이 명확해 보이는데 그렇다면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열쇠로 지금 언급된 영업 부분이 현재 상황은 어떨까요? 네, 현재 상황은 사실은 뭐 실적 개선 여지는 남아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네. 순이익 자체는 줄었지만 NIM 같은 수익성 지표는 개선이 됐기 때문인데요. 여기에 영업력 감소에도 불구하고 기업 대출 중심의 여신 잔액 증가율이 높다는 점은 실적 개선의 기대감을 키우는 요인으로 꼽힙니다. 특히 주목해볼 부분은 앞서 말씀드렸듯 기업 대출 영역입니다. 우선 그간 은행업계에서는 전략적으로 대기업 대출 확대에 집중했는데요. 중소기업 대출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실할 가능성이 적고 건전성 또한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관리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입니다. 이처럼 은행권 내 격전지로 불리는 대기업 여신 부분에서 우리은행의 활약은 매우 돋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올해 1분기 기준 우리은행의 대기업 대출 잔액은 53조 6,530억 원으로 4대 시중은행 중 가장 큰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우리은행의 대기업 대출 잔액은 전년 동기 대비 10.7% 증가했는데요. 이는 4대 은행 중 유일한 두 자릿수대 증가율 기록이라는 점도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네, 대기업 여신 부분에서 우리은행의 개선세가 지금 좀 눈에 띄는 부분이긴 한데 실제 업계에서는 우리은행의 반등을 위한 열쇠를 중소기업 영역에서 찾아야 한다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사실 그간 우리은행은 중기기업, 즉 중소기업 영역 측면에서 강점을 보여왔습니다. 네. 이 같은 강점을 더욱 강화하는 소위 선택과 집중의 전략이 기대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실제 우리은행은 현재 주요 영업점에도 개인 고객과 중소기업 고객 유치 및 확대에 집중할 것을 주문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본점 차원에서도 중소기업 담당 조직을 강화하고 원비즈 플라자 등 중소기업 대상 공급망 금융의 확대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현 정진한 우리은행 행장의 경우 과거 부행장 시절 중소기업 영업 부분을 담당하면서 누구보다 해당 영역의 높은 이해도를 자랑하는 인물로 손꼽힙니다. 특히 취임 당시에는 본인 스스로 우리나라에서 중기 영업만큼은 내가 톱클래스다 라고 자신감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본인이 가장 잘 알고 있는 영역인 만큼 성과를 내기 위한 공격적인 전략 드라이브 또한 충분히 예상 가능한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우리은행의 현황을 자세하게 좀 짚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동남아 진출 소식을 전해오고 있는 카카오뱅크 이야기 확인해 볼 텐데요. 사실 국내 시중은행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뱅크뿐만 아니라 글로벌사 확장 전략을 계속해서 취하고 있습니다. 이제 국내에서의 매출도 중요하지만 더욱더 한 단계 레벨업 되기 위해서 글로벌로 더 진출해야 된다라는 건데 최근 인터넷 전문 은행 업계에서도 조금씩 해외 진출의 기회를 엿보고 있는 상황, 그 가운데 주인공으로 떠오른 게 카카오뱅크고요. 오늘장 주가의 급등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카카오뱅크의 해외 진출, 지금 이미 소식이 전해졌고 주가가 급등하고 있거든요. 관련한 내용 자세히 들어볼까요? 네, 일단 말씀 주셨던 대로 인터넷 전문은행 카카오뱅크가 태국 시장 진출을 선언을 네. 했습니다. 한국계 은행이 태국 시장에 진출하는 건 1990년대 말 IMF 외환 위기 이후 약 25년 만이라는 게 네. 카카오뱅크 측의 설명인데요.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카카오뱅크와 태국 금융지주 SCBX가 참여한 컨소시엄은 최근 태국 재무부로부터 가상은행 사업자 인가를 취득했습니다. 태국 중앙은행이 도입하는 가상은행은 오프라인 지점 없이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인데요. 현재 한국에서 운영되고 있는 인터넷 전문 은행과 유사한 형태의 은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카카오뱅크는 지난 2023년 6월 SSBX와 업무 협약을 체결한 이후 태국 시장 진출을 위해 협력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이후 태국 재무부와 중앙은행은 9개월간의 심사 과정을 거쳐
카카오뱅크가 참여한 컨소시엄을 포함해 총 3개 컨소시엄에 사업 인가를 최종 부여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특히 디지털뱅크 구축 경험, 그리고 높은 기술력, 현지화 역량 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는 것이 카카오뱅크 측의 설명이기도 했는데요. 실제 가상은행 설립을 위한 준비 법인은 올해 3분기 중 준비서 출범될 예정입니다. 약 1년간의 준비 기간을 거친 후에 2026년 하반기 영업 시작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카카오뱅크는 상품 서비스 기획, 모바일 앱 등 IT 시스템 구축을 주도하면서 향후 설립될 가상은행의 2대 주주로 참여할 방침입니다. 국내 은행으로서는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25년 만에 태국 시장에 진출이고 그중에서 이제 주인공으로 떠오른 게 카카오뱅크가 되겠습니다. 사실 근데 카카오뱅크가 이번에 태국 시장 진출이 처음은 아니고 이 시도도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계속 해왔다라고 하는데 인터넷 뱅크 중에서는 가장 꾸준히 그 해외 시장 진출을 시도하고 있는 곳이 카카오뱅크라고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현황 어떻습니까? 네, 사실 인뱅 업계 해외 진출 역사는 사실상 카카오뱅크가 써내려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네. 가장 적극적이면서 선제적으로 해외 시장의 문을 두드리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군요. 특히 해외 진출은 카카오뱅크 출범 이후부터 지금까지 수장 자리를 지키고 있는 윤호영 대표의 가장 큰 수건 사업이기도 했습니다. 네. 지난 2023년 네 번째 연임에 성공하면서 경영 능력을 인정받은 바 있는 윤 대표는 같은 해 4월 기자간담회를 통해 동남아 시장 진출을 공식화한 바 있습니다. 당시에 윤호영 대표는 현재 동남아 진출을 위해 2개 국가와 구체적인 계획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당시 윤 대표가 언급한 2개의 국가가 바로 인도네시아, 그리고 이번에 진출한 태국이었습니다. 지난해 인도네시아 슈퍼뱅크 론칭에 이어 이번 태국 가상은행 설립 인가를 통해 나란히 2개 국가에서 유의미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럼 카카오뱅크의 첫 해외 진출 사례였던 인도네시아 디지털은행 슈퍼뱅크는 현재 어떤 상황일까요? 네, 지난해 6월 카카오뱅크가 첫 해외 투자처인 인도네시아의 디지털은행 슈퍼뱅크가 공식 론칭을 했습니다. 네. 당시 카카오뱅크는 그랩과의 동남아시아 사업 협력에 대한 파트너십의 일환으로 슈퍼뱅크의 약 10%의 지분 투자를 단행했는데요. 카카오뱅크는 슈퍼뱅크의 UI, UX 혁신과 상품 및 서비스 기획 과정에서 협업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참고로 슈퍼뱅크는 동남아시아 최대 슈퍼앱이죠. 그랩뿐 아니라 현지 최대 미디어 기업인 엠텍, 싱가포르 텔레콤 등이 참여하고 있는 인도네시아 디지털 은행입니다. 다양한 산업 생태계를 이루고 있는 파트너사들의 참여로 슈퍼뱅크는 현재 가장 인도네시아에서 성장하고 있는 디지털 뱅크로 손꼽히고 있는데요. 실제로 현재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슈퍼뱅크는 가입자 300만 명을 달성하며 순항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카카오뱅크도 슈퍼뱅크와의 금융 컨설팅 계약을 맺는 등 현재도 실질적인 협력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조만간 카뱅의 DNA가 담긴 금융상품 또한 현지에서 출시하는 등 계속된 협력 관계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카카오뱅크 외에도 지금 토스 같은 경우에도 3년에서 5년 내로 해외 진출을 한다라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인터넷 뱅크 업계에 불고 있는 해외 진출 현황 계속해서 여러분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슈 플러스 함께했고요. 김병주 기자였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경제 시그널텔 10시부터 2시간 동안 여러분 함께 하셨습니다. 시장 상황 계속해서 더 좋아지고 있는데 코스피는 무려 2.5% 가까운 급등세가 연출되고 있죠. 삼성전자의 움직임도 견조하지만 SK하이닉스가 8%라는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시장을 이끌고 있습니다. 28만 원 선의 돌파가 나타나고 있는데 오늘 오후장까지의 움직임 여러분 계속해서 응원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 오전 10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